김현정의 뉴스쇼. 서울 목동에서 경기 김포까지 평소 차로 30분이던 거리가 4시간이 걸렸답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젯밤 퇴근길 얘긴데요. 전국 곳곳이 눈 때문에 교통지옥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도 좀 서두르셔야겠습니다. 밤사이에 눈이 더 온 곳도 있고요. 또 어제 내린 눈이 얼어붙으면서 지금 빙판을 이룬 곳이 꽤 많습니다. 보행자분들도 미끄러지지 않게 조심조심 움직이셔야겠습니다. 그런데요, 빙판이야 해 뜨고 기온 오르면 녹는다지만 좀처럼 녹을 기미가 보이지 않는 곳, 바로 국민의당입니다. 안철수 대표가 대표직을 걸고 통합 찬반을 묻는 전당원 투표를 하자 이렇게 승부수를 던졌는데 반대파 의원들의 반응은 싸늘합니다. 오늘 바른정당에서도 통합을 논의하기 위한 의원총회를 연다고 하죠. 과연 꽁꽁 얼어붙은 빙판길을 녹여내고 새정치로 가는 길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김현정의 뉴스쇼 출발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가 주목한 오늘의 포인트, 김정훈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김 기자. 네. 첫 번째 포인트 뭐부터 볼까요? 네, 미국 31년 만에 최대 감세입니다. 미국의 세제 개편안 오늘 의회까지 통과를 한 거죠? 네. 최대 규모 법인세 감세가 그 핵심 내용인데요. 예. 현행 최고 35%인 법인세율이 21%로 낮아지게 됩니다. 이게 얼마 만에 이렇게 감세 조치예요? 이게 31년 만이라고 하네요. 31년 만에 가장 큰 규모의 감세 조치이고, 근데 그 감세 효과가 향후 10년간 우리 돈으로 치면은 1,630조 규모 이렇게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예. 아무래도 혜택은 기업과 부유층에게 돌아가게 되겠죠. 그렇죠. 그런 가운데 가장 큰 승자는 부동산 재벌인 트럼프 대통령 본인이다,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네요. 예. 특히 오바마 케어 정책을 폐기하려다가 실패했던 트럼프 대통령은 민주당의 반대 속에서도 법인세 감세안을 상원, 하원에서 모두 통과시키면서 입법 승리도 이루게 됐습니다. 우리의 흐름하고는 좀 반대 흐름인 건데 네. 우리 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줄 걸로 보세요? 그러니까 대기업들이 적용받는 법인세율을 보면요, 이제 미국이 21%가 되는 거고 우리나라가 25%거든요. 역전되는 거예요. 내년부터 법인세가 역전되는 거죠. 기업의 유치가 어려워지는 것은 물론이고 해외 이탈까지 우려되는 상황이긴 하거든요. 그래요. 또 미국의 법인세 감세는 아무래도 세계적인 감세 경쟁도 가속화시킬 것으로 보이는데요. 우리 기업과 당국의 대응이 주목됩니다. 감세 정책에 이제 미국이 방아쇠를 당긴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우리 경제, 다른 나라 경제에서도 이 부분이 논란이 되겠네요. 네. 예. 다음 포인트 보죠. 네, 폭발 직전의 국민의당입니다. 안철수 대표가 그렇게 바로 승부수를 던질지 몰랐어요. 어제 송기석 의원하고 인터뷰를 할 때만 해도 그 정도까지는 못 느꼈는데 지금 상황이 어떻게 돌아갑니까? 네, 어제 안철수 대표의 제안대로 오늘 결국 국민의당이 당무위원회를 열고 전당원 투표 실시 여부를 결정하거든요. 당무위원회에서만 결정하면 되는 사안이라면서요. 그렇습니다. 예. 당무위원회가 70명 정도로 구성이 되는데 예. 과반 출석, 과반 찬성을 통과가 되면요, 온라인 또 ARS 투표를 거쳐서 올해 안에 바른정당과의 통합 여부가 최종 결정이 됩니다.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호남 중진 의원을 중심으로는 결사 반대 기류가 강하거든요. 예. 당무위 통과를 아직 자신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여기에 오늘 손학규 고문이 미국에서 귀국을 했는데 통합파, 반대파 모두 손 고문이 자신들의 주장에 힘을 실어줄 것으로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예, 손 고문의 입장에 관심이 모아지는 가운데 바른정당 역시 오늘 의원총회에서 통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예. 그래서 결국 오늘 야권발 정계 개편, 오늘 변곡점을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전당원이 찬반 통합 투표를 한다고 해서 바로 통합 이렇게 되는 건 아니잖아요. 전당대회는 반드시 거쳐야 되는 거잖아요. 네. 오프라인 전당대회. 근데 오프라인 전당대회는 또 이상돈 의원이 의장이기도 하고 해서 전당원 투표를 한다고 해서 바로 통합 이건 아닙니다만 어쨌든 여기에서 압도적으로 찬성표가 나오면 힘이 실릴 수밖에 없는 건 사실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전당원 투표를 지금 반대파에서는 결사적으로 막으려고 하는 거죠. 정동영 의원이 인터뷰가 지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잠시 후에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짧게 한 포인트 더 볼 수 있을까요? 3년 전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땅콩 회항 사건 기억하시죠? 예. 사건의 장본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한 최종 판단이 오늘 나옵니다. 대법원 나옵니까? 네, 대법원 전원 합의체 결정이 예정된 건데요. 예. 앞서 조 전 부사장은 지난 2015년 1월에
미국에서 출발하려던 여객기인 안에서 사무장 그리고 승무원을 폭행하고 항로를 변경하게 했다. 이런 혐의로 구속 기소됐죠. 그렇죠. 1심은 1년의 실형을 선고했는데 2심은 집행유예로 석방을 시켰거든요. 예. 오늘 대법원이 조 전 부사장에게 어떤 책임을 지울지 한번 지켜보시죠. 여기까지 오늘의 포인트. 김정은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바른정당과의 통합에 대한 전 당원의 의견을 묻고자 합니다. 당대표에 대한 재신임을 묻겠습니다. 어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전당원 투표를 실시하겠다고 선언하면서 당이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이런 비겁한 경우가 어디가 있어 이거. 끌고라도 와야지. 아니 끌고라도 오라뇨.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안철수 대표 끌고라도 와야지라고 유성엽 의원이 얘기를 하니까 권은희 의원이 끌고라도 와야지라니요.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이게 지금 의원총회 분위기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아주 어제 험악했습니다. 왜 그러냐.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이 의원총회 직전에 승부수를 던졌기 때문이죠. 나 대표직 걸겠다. 대표직을 걸고 전 당원의 의사를 묻는 투표를 하자. 이렇게 기자회견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통합에 반대하고 있는 의원들에 대해선 거취를 밝혀라. 이렇게 사실상의 결별 선언도 했죠. 직후에 의원총회가 열린 겁니다. 안 대표는 오지 않았고 그야말로 아수라장 의원총회가 이루어졌습니다. 안철수 대표로부터 거취를 밝히라고 지목받은 의원 중에 한 분이 될 것 같습니다. 국민의당 정동영 의원 연결을 해보죠. 정동영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예. 어제 안 대표 기자회견 여는 건 아셨어요? 알기는? 까맣게 몰랐습니다. 이런 걸 기습이라고 하는 건가요? 전혀 모르셨어요. 그럼 좀 많이 놀라셨겠네요, 의원들이. 그러니까 직후에 의원총회를 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 직후가 아니라요. 예. 의원총회 직전에 기습적으로 기자회견을 한 거죠. 의원총회가 직후가 아니라 기자회견이 직전이 되는 겁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의원총회는 그 전날 예고가 된 거죠. 예고가 오전 10시에 오라고 해서는 지역에 있다가 그 전날 그제 저녁에 올라갔는데 갑자기 10시가 또 오후 2시로 바뀌었어요. 예. 그것도 석연치 않습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그렇게 바꾼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하시고. 안 대표가 어제 제안한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전 당원에게 통합 찬반 뜻을 물어보자. 그 뜻을 가지고 통합을 할지 말지 결정하자는 건데 통합에 반대하는 의원들 이거 못 받는 걸로 결론 완전히 내신 거예요? 그렇죠. 완전히? 왜 안 됩니까? 그래서 전 당원 투표 보이콧 운동을 펼치기로 했습니다. 왜 안 되냐는 그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요. 예. 유신 독재 시절에 독재자 박정희가 유신헌법 찬반을 묻는 국민 투표를 발표하면서 자신의 대통령직을 걸었습니다. 국민 투표에서 반대가 많으면 대통령직에서 사임하겠다. 이렇게 해서 결국은 유신 독재의 정당화 수단으로 삼았는데요. 예. 이 전당원 투표는 저는 당원 주권론자입니다. 그런데 예. 이 전당원 투표에서 이 본질을 묻는 게 아니거든요. 말하자면 우리가 다른 바른정당 더 나아가서 자유한국당 일부와 합치겠다는 보수 야합을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고 묻는 게 아니고 예. 통합이냐 아니냐, 통합 반대입니까? 통합 찬성입니까? 통합은 긍정적인 의미를 갖습니다. 예. 그래서 그냥 물으면 통합이 많죠, 당연히. 많게 나올 수밖에 없다. 예. 이것을 또 다른 동원 수단으로 그래서 이건 역시 안철수 정치의 불통 정치의 또 다른 모습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정당 정치라는 게 의회 정치고 의회 정치는 의원들의 의사를 존중하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예. 한국 정당사에서요. 수많은 정당들의 이합 집산이 있었지만 소속 의원들의 의사를 깡그리 무시한 채 밀어붙인 그런 일방 합당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소속 의원들의 의견을 깡그리 무시한 채. 그렇죠. 근데 지금 정 의원님 지금 한 사람 이건 뽑기관이잖아요. 예, 지금 말씀하시면서 박정희 정권의 유신 찬반 투표를 예로 두셨어요? 예. 예, 그럼 지금 안철수 대표가 하는 이 행동들이 마치 박정희 전 대통령을 연상케 한다, 이 정도까지 보시는 거예요? 그 독재를 연상케 한다? 골목 독재죠. 그러니까 이 당이 내 당이다, 안철수 당이다라는 것이 있고 본인은 지금 지난 넉 달 동안 한 일이 오로지 합당하겠다고 하는 분란과 분열밖에 없었어요. 이 소중한 시간 동안에 안 대표가 한 일. 그래서 어제 의총에서
그동안 심지어 이런 얘기도 했어요. 안철수 대표의 리더십 가운데 치명적인 것은 말을 믿을 수가 없다. 말을 믿을 수가 없다? 그 앞에서는 통합은 없다. 통합은 안 한다. 통합은 접었다. 예. 그리고 뒤에 가서 딴짓하고 5분 단위로 말이 바뀐다. 5분 아니 통합을 할 생각이 없다는 얘기를 최근에 언제 들으셨어요? 안 대표가 그 말하는 걸. 제 앞에서도요. 또 제 눈을 보면서 예. 통합은 아니고요. 선거 연대라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해서 둘이 만났을 때입니다. 언제쯤 둘이 만나서 그런 말씀을 눈을 보면서 하셨습니까? 정확한 날짜는 기억 안 대략. 나지만 한두 달쯤 되지요. 한두 달만. 그리고 저뿐만이 아니라 예. 많은 분들에게 만나서는 정작 통합은 없다. 통합은 안 한다. 아마 선거 연대라도 해야. 아니 의원총회에서 한 달 전에 끝장 토론이라는 데서도 그렇게 했거든요. 예. 3분지 의원들이 반대하기 때문에 그러면 통합은 아니고 알겠습니다. 정책 연대. 예. 말이 자꾸 왔다 갔다 바뀐다. 믿을 수가 없다. 그래서 이런 그 신뢰 상실. 그래서 당 대표로서의 리더십이 이제 지도력이 추락한 것이죠. 그래서 사실상 어제부로 식물 대표가 됐고 압도적으로 정치적 불신임을 당한 상태라고 봅니다. 예. 전당원 투표는 받아들일 수 없다. 전당원 투표 보이콧 운동까지 하겠다와 더불어서 어제 의총에서 나온 결의안을 보니까 안철수 대표는 찬반 투표 후에 내 대표직 걸겠다가 아니라 지금 당장 그만둬라 이 얘기도 하셨더라고요. 아니 의원들 앞에 나설 자신도 없는 당대표가 됐잖아요. 왜 의총에 못 나오겠습니까? 본인이 캥기기 때문이에요. 왜 캥길까요? 캥겨서 거짓말 때문입니다. 거짓말한 게. 하지 못하거든요. 아하. 의원들한테 설득하려면 내가 이렇게 말했고 이렇게 행동했지 않냐라고 말하는데 끊임없이 말을 바꾸고 끊임없이 거짓말을 해왔기 때문에 앞에 설 자신이 없는 거예요. 지금 당장. 그래서 전에 지난번 끝장 토론 때도 거짓말에 대해서 사과하십시오. 그리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십시오 했는데 또 다른 거짓말로 피해 나갔습니다. 근데 이제 정 의원님 지금 이 두 측이 이렇게 계속 갈 수는 없는 상황 같아요. 어떻게든 정리가 돼야 하는 상황인데 서로 당신들이 나가십시오. 아니다. 당신들이 나가십시오. 지금 이러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찬반 투표 당원들의 뜻을 물어서 어느 쪽이든 정리를 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얘기들도 나오는데요. 종점이 많이 보입니다. 결국은 이제 전당대회 시점이 될 겁니다. 그런데요, 박주선 부의장이 정확하게 정리했습니다. DJ 대통령이 전에 정계 복귀를 한 뒤에 이기택 대표가 있는 민주당에 이제 상임고문으로 들어오셨어요. 네, 결국은 그 안에서 전당대회를 통해서 당권 경쟁을 포기하고 지지자들을 데리고 나가서 세전총회를 창당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뿌리가 다른 바른당도 자유한국당 일부와 같이 하고 싶으면 그래서 보수 야당을 하고 싶으면 나가서 해라. 다수의 의원들의 생각은 그것입니다. 그런데 나가서 해라 하고 싶으면 호남 의원들이 나가라 이렇게 어제 안철수 대표는 여기 이 뜻에 안 맞시는 분들이 좀 거치 정리하십시오. 그러니까 정동영, 박지원, 천정배 이런 분들 나가십시오라는 말을 사실상 한 거거든요. 거치는 이제 본인이 정하면 사실 그것이 깨끗하게 정리되는 거지요. 본인이 나가서 하면 된단 말이죠. 그런데 사실은 합당을 위해서는 정당법과 선관위의 그 합당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전당대회를 치를 수밖에 없는데 정당사에서요. 사전 동의 없이 사전에 합의 없이 일방통행으로 전당대회를 한 경우가 거의 없고 일방통행 전당대회를 항상 우리 정치사에 불행한 5점을 남겼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동영 의원님 지금 전화가요. 지금 인터뷰를 하는 중에 너무 음질이 안 좋아져서 지금 청취자들이 듣기가 조금 불편하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짧게 이제 정리를 해야 될 텐데 뜻은 어떤 건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거취 정리하라고 했지만 우리가 나갈 이유는 전혀 없다는 말씀 지금 하신 거고 원하면 나가서 지키려고 하는 겁니다. 지키려고 정말 안 대표가 원하면 나가서 통합해라 지금 그 말씀도 하셨어요. 그렇죠. 짧게 30초만 이 질문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손학규 상임고문이 옵니다. 손학규 상임고문이 통합 쪽에 힘을 실어줄 거란 얘기가 들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손학규 고문은 늘 개헌이 자신의 정치적 마지막 소명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개헌. 공화국을 열자고 했습니다. 지금 통합 분란, 합당 분란을 일으킬 때가 아니라 엄동설한 춥고 아프고 고통스러운 국민의 삶을 집중할 때가 안철수 대표가 해야 할 일이고 합당 분란을 가지고 할 일이 아니라 헌법 질서 개혁이라는 큰 가치에
유승민 대표 개헌 연대를 하는 것이 할 일이지. 또 손학규 고문이 귀국하면 같이 개헌에 힘을 실어달라 해야 흔쾌히 동참하지 않겠습니까? 흔히 당내에서는 이런 얘기가 있어요. 안철수 대표에게 다른 정치인은 도구가 아니면 적이다. 도구가 아니면 적이다. 손 대표가 안 대표의 도구가 될 리 만무하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쪽에 힘 실어줄 리 없다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정치는 동지화하는 건데요. 예. 안철수 대표에게 과연 동지는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묻고 싶네요. 정동영 의원님 손학규 상임고문하고 혹시 만날 계획 있으세요? 그러면 접촉하시겠습니까? 늘 연락도 하고 만났었죠. 아, 의사 확인하셨어요? 그럼 통합 쪽 아니라는 의사? 늘 그분은 통합을 주장하는 분입니다. 그러나 이런 식의 통합은 정체성과 뿌리가 다른 그런 통합에 저는 찬성한다고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쪽에 계시다 이쪽으로 오신 분이잖아요. 말하자면. 그렇죠. 근데 다시 또 이 보수 야당을 건설하겠다고 나간다? 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국민의당 정동영 의원 통합 반대파 쪽을 이끌고 있죠. 정동영 의원 만났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 김성환의 행간 시사평론가 김성환 씨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아유, 전화 음질이 안 좋아가지고 지금 국민의당 상태 같아요. 전화 음질이. 뭔가 대화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자꾸 막 전파가 방해가 되고. 대화 이어가기가 힘든, 소통이 안 되는 지금 당 상황. 어제 우리가 송기석 의원, 안철수 대표 측 인터뷰는 했지 않습니까? 네네. 하고 나서 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미 결정한 것 같다 그랬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어제 기자회견을 11시 15분에 했거든요. 11시도 아니고 11시 15분에 했습니다. 왜냐하면 미리 예정되어 있던 기자회견이 아니었기 때문에 다른 기자회견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시간을 배정받는 것 때문에 11시 15분에 기자회견을 했거든요. 그런 거 저희가 송기석 의원한테 어제 전화했어요. 아니 7시 반에 인터뷰하시면서 그 뒤에 안철수 대표 기자회견 얘기를 안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모른 척 하셨습니까? 라고 제가 얘기를 했더니 정말 몰랐대요. 송기석 의원도. 네, 맞습니다. 대표 비서실장도 몰랐대요. 그러니까 오후 2시에 의원총회가 예정이 돼 있었기 때문에 그때 호남계 의원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전당원 투표든 아니면은 통합 문제든 이걸 반기를 들 것 같으니까 미리 안철수 대표가 선수를 치고 나온 거죠. 아주 기습적으로 결정이 됐던 것만은 맞습니다. 분명합니다. 국민의당 상황. 행간 가죠. 행간 뭐가 좋으셨어요? 어제 검찰이 공공기관 인사 채용비리 수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지난 7월부터 전국 검찰청에서 금감원 등 공공기관 6곳의 채용비리를 집중 수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총 30명을 기소를 했는데요. 이 공공기관 채용비리 수사 결과 발표, 이 뉴스의 행간을 좀 살펴볼까 합니다. 공공기관 채용비리, 이거 뉴스 꼼꼼히 보신 분들은 깜짝 놀라셨을 거예요. 정말 별의별 수법이 다 있구나. 상상 그 이상이었습니다.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힌다. 한마디로 비리백화점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강원랜드 사례는 너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굳이 설명 안 드려도 아실 것 같고요. 그러시죠. 금융감독기관인 금감원에서도 채용비리가 있었습니다. 이 신입사원 공채 때 은행장의 청탁을 받은 지원자를 채용하려고 채용 예정 인원을 늘리기도 하고 면접 점수도 조작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고요. 저희 인터뷰했잖아요. 했었죠. 이 피해자하고. 그때 세평이라고 하는 희한한 기준이 채용 기준을 넣어가지고 세간의 평가. 신입사원 입사인데. 그리고 한국서부발전은 사장 공채 때 내정자 합격을 시키려고 면접 점수를 조작하는 일도 있었고요. 대한석탄공사와 가스안전공사는 여성 지원자만 차별을 시켰습니다. 이 청년 인턴이나 사원 채용할 때 여성 지원자에게 낮은 점수를 줘서 일부러 탈락을 시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국국제대학교에서는 조교수를 임명할 때 4천만 원을 준 지원자를 추가로 또 합격시키는 일도 있었습니다. 아직도 이런 일이 있다니 기막힙니다. 자, 검찰의 공공기관 채용비리 수사 결과 발표, 이 뉴스의 행간 들어가 보죠. 첫 번째 행간은 신의 직장도 3가지면 합격이었다입니다. 신의 직장이라는 공공기관도 3가지면 합격. 3가지가 뭡니까? 백, 연줄, 돈.
아우 식상해요. 너무 식상하죠.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아직도 이렇습니까? 그 식상한 게 아직도 이렇게 잘 먹히고 있다는 그러니까요. 얘기입니다. 강원랜드 보십시오. 이 강원도 지역에서 방귀 좀 낀다는 인사들이 다 청탁 넣었잖아요. 그렇더라고요. 그중에서 가장 청탁 많이 넣고 가장 많은 합격자를 배출한 곳이 바로 가장 센 백을 갖고 있는 국회의원이었습니다. 또 연줄만 있으면 무사 통과했는데요. 금감원 채용 때 한국수출입은행 부행장 아들이 특혜 채용이 됐는데 예. 청탁을 넣은 사람이 누구냐? NH농협금융지주 회장이었습니다. 그럼 이 부행장 청탁을 통해서 자기 아들을 취업시킨 사람 네. 이 부행장은 가만히 있었을까요? 서로 상부상조했겠죠. 그들만의 촘촘한 인맥이 계속 작동했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요. 마지막은 돈인데요. 뭐 굳이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아실 것 같아요. 흔히 사립학교 법인에서 돈 받고 교수나 교사 채용하는 걸 나무 심는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나무 심고 들어갔다? 네네. 나 학교에 나무 심었다? 네. 한국국제대학교 외에도 특수학교인 경북영광학교에서도 비리가 드러났는데요. 예. 이 교장이 신입교사 채용할 때 5명으로부터 무려 1억 3천만 원을 받은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그런가 하면 여성이어서 불이익을 받고 있다. 이게 오히려 저는 더 충격이었는데요. 뭐 육아로 업무 단절이 발생한다는 게 이유였는데 이 출산율 저하 때문에 이렇게 심각한데 모범을 보여야 할 공공기관이 오히려 그렇죠. 퇴행적인 모습을 보인 겁니다. 백, 연줄, 돈이면 다 되더라. 공공기관의 채용 비리. 두 번째 행간 뭡니까? 두 번째 행간은 깃털만 폴폴 날렸다입니다. 깃털 얘기 나오면 몸통 깃털 이 얘기예요? 네. 오리 잡았는데 나중에 다 잡고 보니까 몸통은 어디로 가고 깃털만 막 뽑혀 있어요. 지금 강원랜드에 대한 검찰 수사가 딱 그런 격입니다. 이 권성동, 한성규, 김기선 의원을 비롯한 전현직 의원 7명이 직간접적으로 연루됐다. 이런 언론 보도로 통해서 이런 사실이 다 드러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검찰은 염동열 의원만 27일 소환 조사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다른 계획은 없답니까? 네. 그러니까 다른 의원들은 소환 조사 자체도 안 하겠다 이렇게 밝힌 건데요. 어허. 염의원 보좌관이 29명을 추가로 합격시키도록 강요했다. 이런 혐의가 지금 무겁다는 게 검찰의 설명인데요. 예. 권성동 의원은 11명의 지원자가 합격하도록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21명은 안 되고 11명은 됩니까? 그러니까요. 지금 이게 무슨 기준입니까? 글쎄요. 그러니까 대표로 제일 많이 청탁한 한 사람만 데려다가 소환 조사하고 끝내겠다는 거. 뭐 그런 그러지 않아도 건가요? 검찰 수사 부실 논란 끝에 작년 9월에 재수사 들어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또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 몸통은 없고 깃털만 날렸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이해가 안 가네요. 마지막 행간이요. 마지막 세 번째 행간은 털끝 하나 못 건드린 곳도 있다입니다. 몸통, 깃털도 아니고 털끝도 못 건드렸다? 네. 어디요? 민간기업 채용 비리입니다. 아하. 뭐 공공기관은 그나마 감사원 감사도 있고 검찰 수사까지 봤는데 민간기업에서는 채용 비리 없었을까요? 더 많으면 많았지 적지는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아마 예. 다 직감적으로 체감적으로 느끼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민간기업 채용 비리도 철저히 조사하라 이렇게 지시를 했는데 예. 내부 고발이 없는 한 이것도 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 사회가 점점 빈부격차가 커지는데 거의 유일하게 남은 게 신분 상승의 사다리가 취업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이것조차도 돈, 백, 연줄이 잡아한다. 대한민국에 이렇게 가다간 정말 희망이 없을 것 같습니다. 무슨 신분 상승까지 바라지 않고 그야말로 그냥 피땀 눈물 흘려가면서 취직하려고 하는 그 애끓는 젊은이들의 모습을 바라볼 때 어떻게 이런 비리들을 맞습니다. 이렇게 용납할 수 있는가 싶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청취자 김주환님, 아직도 여전히 변함없이 꾸준히 누가 뭐래도 백, 연줄, 돈입니까? 하셨는데요. 문자 읽으면서 힘 빠지네요. 입으로 갑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2부 출발합니다. 과연 북한 대표팀이 평창올림픽에 올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근에 강원도 남북교류팀이요, 중국에 가서 북한 체육계 인사들을 조용히 만났답니다. 이 비공개로 갔던 건데 저희 취재진이 이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취재를 해보니까 여러 가지 이야기가 오갔다고 하는군요. 오늘 새벽에 그 팀이 도착했습니다. 조금 전에 귀국한 그 강원도 대표팀, 잠시 후에 직접 연결을 해보죠. 오늘의 코너죠. 탐정 손수호에서는 지금 전국의 고준 이양 실종 사건으로 마음이 무거운데요.
영화 그놈 목소리의 모티브가 됐던 실제 사건. 9살 이형호 군 납치 사건을 짚어보겠습니다. 26년째 미제 사건입니다. 탐정의 시선으로 더듬어 보죠. 오늘 화제 인터뷰에서는 반가운 목소리 G.O.D 김태우 씨를 만나보려고 합니다. 크리스마스가 그러고 보니까 이제 한 이틀 남았나요? 나흘 남았나요? 예, 캐롤 앨범을 들고 김태우 씨가 찾아왔네요. 만나보죠. 50원에 담은 100원의 장문 유료 문자 샵 1212 가톡 레인보우까지 열어놓고 출발합니다. 어느덧 평창 동계올림픽이 5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북한도 올림픽에 참가하면 참 의미 있겠다, 좋겠다. 우리가 전부터 말은 했습니다만 근래의 한반도 상황을 볼 때 북한의 참가라는 건 거의 불가능한 얘기였죠. 그런데요, 요사이 묘한 변화가 감지됩니다. 우선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의 시진핑 주석과 만났을 때 북한 참여를 위해 노력하자 서로 약속을 했고요. 그제 미국 M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문 대통령은 한미 군사훈련을 올림픽 끝날 때까지 중단하자고 미국에 제안하겠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또 북한의 올림픽 참가를 기다리고 있다. 이런 얘기도 덧붙였죠. 자, 그리고요. 지난 월요일에 강원도 남북교류팀이 중국에 가서 북한의 체육계 인사들과 접촉을 가졌다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워낙 조용히 떠났기 때문에 아는 사람이 많지가 않은데요. 저희가 취재를 해봤더니 조금 전에 귀국을 했다고 그럽니다. 예, 북측 인사를 접촉하고 막 돌아온 분, 양기대 광명시장 직접 연결을 해보죠. 양 시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양기대입니다. 예, 중국에서 막 돌아오셨다고요? 네, 새벽 5시경에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해서 예, 중국 쿤밍에서 기분 좋은 여운을 안고 시청에 복귀했습니다. 기분 좋게 몇 박 며칠로 다녀오셨습니까? 네, 3박 4일 다녀왔습니다. 3박 4일. 그 우리 측은 누구 가신 거예요? 공식적으로 최문순 강원도 도지사님하고 최문순 지사, 저하고 예, 또 김규선 연천 군수님이 같이 갔습니다. 아니 광명시장님은 강원도는 아닌데 어떻게 같이 이 대표팀으로 가셨어요? 저는 이 대회를 주최하는 남북체육교류협회하고도 인연이 있었고 저는 이번에 유라시아 청화철도 문제로 북측에 제안할 것이 있어서 같이 갔습니다. 예, 이번 팀에서 그러니까 대변인격으로 다녀오셨다 제가 그런 말씀 들었는데 맞습니까? 네, 제가 이제 공식적인 것은 제가 많이 언론에 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동안에는 사실은 이제 우리 안에서만 북한도 평창 올림픽 참가하면 좋겠다. 뭐 그런 의미 있을까? 이런 얘기를 해왔던 건데 이번에는 아주 북한에다가 공식적으로 참가 요청을 하러 가신 게 맞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뭐 당연히 공개적으로 또 비공개적으로 많은 그 요청을 했습니다. 참가에 대해서. 예.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공식적으로 참가를 요청하려고 일부러 팀을 꾸려서 간 건데 북한도 우리하고 이 올림픽 얘기를 나누려고 일부러 온 건가요? 아니면은 다른 일로 중국에 왔다가 우리가 이제 중국에 와 있다고 하니까 온 김에 만나자 뭐 이렇게 된 건가요? 우리 측 소위 최문순 도지사님을 비롯해서 예, 우리 대표단에 제안이 있었기 때문에 온 것으로 대회에 참가 겸 또 우리와 대화를 위해서 온 것으로 저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제 유소년 축구 대회가 그 쿤밍에서 있었거든요. 중국 쿤밍에서. 그럼 네, 그때가 좋으니까 거기서 접촉을 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이번에 중국 윤난성 쿤민에서 이제 남북 청소년들이 참가하는 RA 스포츠컵 국제 유소년 축구대회가 있었지 않습니까? 예. 여기서 이제 북한에서는 이번에 좀 체육계 고인사들이 많이 왔는데 예, 문웅 총단장, 또 정남철 부단장, 예, 또 김기혁 사이오 체육단장 등이 5명이나 고위급 인사가 와서 상당히 무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행사하러 왔다가 뭐 오다 가다 만나는 식이 아니라 따로 별도의 대화 자리를 갖고 이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셨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걸 제안했을 때 흔쾌히 오케이를 했습니까? 네, 제가 알기로는 북한도 그런 대화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준비를 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 부분을 왜 이렇게 꼬치꼬치 여쭙냐면 북한이 그러니까 우리가 뭐 때문에 만나자고 하는지를 알면서도 흔쾌히 그래 따로 만나서 얘기하자라고 해서 나온 거하고 그냥 뭐 다른 행사 왔다가 오다 가다 마주치면서 그 얘기 한번 대화 나눈 거하고는 차원이 다르잖아요. 물론 이제 아까 김현정 앵커께서 말씀하신 일련의 큰 흐름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또 묘한 변화가 감지되는 거 이런 것들이 서로 준비된 만남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준비된 만남. 몇 시간 정도 만나셨어요?
한두 번 만난 건 아니고요. 환영 만찬도 있었고 박식 행사도 있었고 또 그런 사이사이에 비공식 또 비공개 만남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대화도 했고 또 신뢰도 쌓은 거죠. 그 조금 전에 북한 측 인사 이름을 쭉 대주셨는데 그 중에 이제 문홍단장이라고 하면은 북한 체육계에서 상당히 영향력 있는 인물 맞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북한이 그 4.25 체육회가 있는데 그 체육 원장으로 있는 차관급 인사입니다. 차관급 인사. 예. 아무튼 북한의 대외적인 체육 관련은 이분이 주로 총 단장을 많이 하시고 참고로 좀 얘기를 하면요. 북한 그 4.25 체육위원회의 이종무 위원장은 장관급이고 또 최용희 위원장하고도 함께 북한 체육계 실세로 알려진 인물입니다. 그 바로 밑에가 이제 문웅 총 단장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대표할 만한 인물들이 나왔다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네. 그럼 전반적인 분위기 어땠어요? 우선은 굉장히 우호적이고 화기애애하고 서로 신뢰하는 분위기였습니다. 특히 그 18일 날 이제 남북한 선수단 환영 만찬이 있었는데 그때는 뭐 남북의 코치, 감독 이런 분들이 또 서로 손잡고 어깨 동무도 하고 또 특히 이번에 그 평창 올림픽 개최지인 강원도 또 우리 광명시 또 북한에서 각각의 술을 가져와서 또 화합주를 서로 주고받으면서 격이 없이 참 멋지게 어울렸어요. 대놓고 얘기하셨어요? 평창에 좀 참가해라라고 직접적으로? 이제 그날 환영 만찬에서 최문순 지사님, 저 또 김기선 연천구수가 공식적인 그 환영사를 통해서 북한이 평창 동계올림픽에 참가하는 그 의미하고 또 그것을 설명한 뒤에 참가를 공식적으로 요청을 했고 또 이를 듣는 북한 측 문웅 총단장을 포함해서 인사들도 다 뭐 웃으면서 긍정적으로 반응을 했습니다. 웃으면서 긍정적으로 뭐라고요? 뭐라고 말을 하던가요? 이런 겁니다. 그 북한의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 여부는 김정은 위원장이 최종적으로 결정한 문제인데 우리 문웅 총단장 함부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니라서 저희들이 공개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비공개 만남의 워딩까지 직접적으로 공개할 수는 없지만 흔쾌히 제안을 받아들였고 그 만나자는 제안 또 그다음에 절대 어떤 부정적인 언사나 또 뭐 거부감 있는 언행이나 이런 것을 하지 않는 걸 봐서는 굉장히 저희들은 우호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 가능성 어느 정도나 있다고 개인적으로 느끼고 오셨습니까? 저는 참가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여러 차례 그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뭐 언행이나 표정이나 모든 걸 통해서 굉장히 의지가 높다는 것을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의지까지 느끼셨다고요? 이제 제가 에피소드 하나를 좀 말씀드릴게요. 이제 개막식이 있었는데 이제 우리 강원도 그 유소년 선발팀하고 북한의 4.25 유소년 팀이 이제 경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한국 측 인사 중 일부가 한국과 북한 팀에 각각 내기를 걸었어요. 준비를 한 거죠. 문웅 총단장 이를 보고 북한 팀에 건 우리 한국 분들에게 다가가서 걱정하지 말라 이렇게 장담을 하면서 굉장히 그 우호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북한이 이겼는데 그래서 이 북한의 이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도 뭐 걱정 말라 하는 그런 분위기를 제가 많이 느꼈습니다. 걱정 말라 하는 분위기까지 느끼셨다고요? 아유, 지금 너무 장담하시는 건 아니에요? 저는 이제 제가 과거에 언론인 출신, 기자 출신인데, 어떤 전체적인 분위기에서 그걸 느꼈고, 이제 모르겠습니다. 뭐 앞으로 어떤 돌발적인 상황이 벌어지면 모르겠지만, 현재 제가 군명에서 느꼈던 분위기는 참가에 청신호가 있다, 된다, 그런 분위기를 느꼈습니다. 사실은 이제 기자 출신의 광명시장이시기 때문에 이 전반적인 흐름이랄까요? 판을 분석하는 능력이 뛰어나신 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어떻게 감을 느끼셨냐는 얘기를 계속 여쭙게 되는데 그럼 80-90% 정도까지도 확신하세요? 네, 저는 뭐 제 개인적인 소견인데요. 저는 쭉 3박 4일 동안 그분들하고 쭉 여러 차례 만나고 여러 차례 대화를 했기 때문에 그런 감을 느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요. 지금 이 다각도로 뭐 중국을 통해서도 그렇고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과 인터뷰를 통해서도 그렇고 또 이렇게 물밑 접촉을 통해서도 다각도로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를 요청하고 있고 뭔가 좋은 흐름, 변화들이 감지가 됩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그제 얘기한 것처럼 최종 결정이 나오더라도 그건 거의 마지막 순간이 될 것이다. 조금 더 기다려 봐야 되는 거죠. 확약이 나오기까지는. 네, 이것은 아무래도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의 총 결정에는 문제인데 그렇게 오래 막 아주 뭐 우리 평창 동계올림픽에 임박해서 결정한 것보다는 조금 당겨질 가능성이 있다. 그런 뉘앙스도 많이 느꼈습니다. 좀 당겨져서 얘기할 가능성도 있다? 거의 끝에 임박해서가 아니라? 네. 예. 그 정도까지 느끼셨어요? 지금 시장님. 네. 뭔가 지금 속 시원하게 언론에다가 다 말씀은 못 하시는 부분 중에 그런 부분 있죠? 근데 왜 그러냐면요. 최문순 강원도 도지사님이 예. 우리 대표단의 단장 격이시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조심하고 계시는 건데. 저는 그냥 이 결론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제가 허가를 못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좀 돌려서 말하는 것도 좀 죄송하긴 하지만 그렇습니다. 그렇게 말씀은 그 정도 하시면 제가 이제 알아서 해석을 해야 되는데 제 느낌은 김정은 위원장이 결재하는 딱 그거 하나만 남은 듯한 느낌인데요. 뭐 상당 부분 동의합니다. 그래요. 근데 지금 청취자 한 분이 이런 질문 주셨어요. 근데 북한이 요즘 핵실험하고 미사일 쏘고 우리하고 좋을 게 하나도 없는 분위기인데 북한에다가 평창올림픽 오라고 이렇게까지 애쓰면서 요청할 필요가 있느냐. 그냥 우리끼리 하면 되는 거 아니냐.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결국은 이번에 북한이 평창 동계올림픽이 온다면 이제 대화의 장에 나서겠다는 그런 의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이 핵전쟁의 위협 속에서 살아야 합니까? 네. 이렇게 대화를 통해서 남북 교류를 이끌어내고 또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를 통해서 북한이 이제 궁극적으로 핵무기 필요 없다. 이런 인식을 갖게 된다면 그게 바로 평화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끊임없는 노력들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북한이 참가를 해야 평창이 안전하다. 여러분 걱정 말고 와서 즐기십시오라는 신호도 되는 거거든요. 네. 북한의 참여, 중국의 참여. 안전하면 그게 대한민국이 안전하고 한반도가 안전한 거 아닙니까? 예. 그런 의미에서라도 성공적으로 치르기 위해서라도 북한이 참여하는 게 또 의미가 있습니다. 양 시장님 고생 많이 하셨고요. 끝까지 좀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 끝까지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평창 동계올림픽 조직위의 공동집행위원장이죠. 최문순 강원지사하고 함께 중국에서 북측 체육계 관계자들을 접촉하고 동계올림픽 참여를 독려하고 왔습니다. 양기대 광명시장이었습니다. 탐정의 눈으로 사건을 들여다봅니다. 탐정 손수호. 관심을 모으고 있는 사건을 보다 자세히 들여다보는 시간, 탐정 손수호. 오늘도 손수호 변호사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탐정 코너의 주제를 선정하기 위해서 항상 많은 사건 사고들을 보시잖아요. 네. 손 변호사님. 근데 네네. 요즘은 참 너무 많은 사건 사고들 때문에 힘들 정도죠. 그렇습니다. 특히 이번 주가 더 그런데요. 신생아가 4명이나 사망한 이대 목동병원 사건. 그렇죠. 또 가수죠. 샤이니의 멤버인 종현 씨의 자살도 이번 주에 있었습니다. 이 얘기는 잠시 후에 권영철 선임 기자가 또 하거든요. 이것도 큰 사건이었고. 네, 그리고 무엇보다 고준희 양 실종 사건인데요. 전주. 네, 아직까지 생사 확인조차 되지 않고 있어서 안타까움이 더욱더 커지고 있습니다. 실종 신고가 들어간 지 벌써 34일째입니다. 네. 아무 단서도 안 나오는 거예요. 아무 단서도.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지금 경찰력을 집중 투입하고 있습니다. 예. 경찰도 최선을 다해서 찾고 있는데요. 며칠 전에는요, 5cm 두께의 얼음을 깨면서 저수지 수색 작업까지 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단서가 나오지 않고 있는데요. 그렇죠. 이게 실종 신고 자체가 20일이나 지나서 있었고 목격자도 없고 또 CCTV나 블랙박스 영상에서도 찾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게다가 복잡한 가정사까지 알려지면서 점점 더 의문을 낳는 사건이 되고 있습니다. 실종신고 34일 고준희 양에 대한 얘기는 저희가 인터뷰로도 다뤘었습니다. 이거 관심 가져야 될 것 같고요. 이게 미제 사건이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고준희 양 사건. 이 미제 사건이 되면 안 될 텐데 참 지금 그쪽으로 가는 것 같아서 걱정스럽다 하면서 아동 미제 사건들이 과거에 뭐가 있었나 떠올려 봤어요. 네. 오늘 그중에 한 건을 가지고 오셨다고요.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의 3대 미제 사건 중 하나로 꼽히는 사건이죠. 바로 이형호 군 유괴 사건입니다. 기억하실 겁니다. 이형호 군 유괴 사건. 영화 그놈 목소리 여러분 기억하세요? 설경구 김남주 씨가 주인공했던 이제 그 영화가 사실은 이 사건을 배경으로 한 영화였어요. 네, 그렇습니다. 범인의 치밀함,
과 또 경찰의 당시 수사상의 실수가 아주 극명하게 대비되는 사건이었죠. 특히나 범인을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놓쳐버렸기 때문에 매우 아쉬움이 크고요.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아쉬워하고 있는 그런 사건인데요. 어떻게 된 사건인지 한번 요약을 좀 해주시죠. 네, 27년 전이었습니다. 1991년이죠. 집 앞 놀이터에서 놀고 있던 9살 이형호 군 유괴를 당합니다. 그런데 이 유괴범이요. 그날 밤부터 이제 이영호 군의 집에 전화를 겁니다. 그래서 현금 7천만 원 등을 요구하는데요. 이 횟수가 무려 60차례였다고 합니다. 60여 차례 협박 전화. 여러분 이 영화 제목이 왜 그놈 목소리인지 아실 거예요. 60여 차례나 전화를 했고 그 목소리가 생생하게 다 녹음이 됐고 그렇죠. 전국에 방송을 탔습니다. 공개 수사를 했으니까 이 목소리 여러분 찾아주십시오.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또렷이 저는 지금도 기억이 나요. 그 목소리가. 네. 그렇죠.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44일 만에 이영호 군의 시신이 발견됐고요. 그때부터 유괴범을 잡기 위해서 공개 수사로 전환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증거가 나타나지 않았고요. 또 용의선상에 올랐던 인물들이 적지 않은데 모두 혐의를 벗고 풀려납니다. 결국 장기 미제 사건이 되었고 이미 2006년에 공소시효가 완성됐습니다. 공소시효 끝났어요. 네, 이제 범인을 찾아도 처벌할 수는 없는 상황인데요. 이 사건을 이제 그 바탕으로 한 그 영화 그놈 목소리가 흥행하면서 다시 한번 국민적인 관심을 모았지만 그 뒤로도 달라진 게 없습니다. 여전히 미제 사건이죠. 못 잡은 거예요. 결국 유괴범. 네. 60번이나 전화를 했고 목소리가 그렇게 또렷하게 녹음이 됐는데도 못 잡은 겁니다. 결정적인 단서 하나도 안 나왔다면서요.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그 목소리가 남아있긴 합니다만 그 외에 증거가 나오지 않아서 잡지 못했는데요. 잡지 못한 이유들이 있습니다. 자, 오늘 탐정 손수호에서 바로 그 이유들을 좀 파헤치면서 단서들을 잡아보겠습니다. 범인을 잡지 못한 첫 번째 이유 뭡니까? 네, 첫 번째 유괴범이 정말 치밀했습니다. 사실 저는 이 영화를 이제 케이블에서도 몇 번 방영하는 바람에 한 두어 번 본 것 같아요. 보면서도 야, 저 정도까지 치밀했나 놀랐던 기억이 있어요. 네, 미리 각본을 짜놓은 듯이 매우 정밀하게 움직였는데요. 유괴 3일째에 형호 군의 아버지를 김포공항으로 불러냅니다. 그런데 이 형호 군 아버지가 운전한 차 뒷좌석에 누가 있는 것 같다. 같이 타고 있는 것 같다라고 하면서 약속을 깨고 만나지 않습니다. 약속을 했는데도 나왔는데도 만나질 않았어요. 실제로 뒷좌석엔 아무도 없었는데요. 경찰이 트렁크에 몰래 숨어 있었습니다. 이걸 마치 알기라도 한 듯 또는 넘겨짚기라도 한 듯 이렇게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고요. 또 그날 바로 형호 군 집에 전화를 다시 겁니다. 그러면서 서초 경찰서 소속 형사다. 네, 그러면서 거기 있는 형사 좀 바꿔주세요. 라고 집에 전화하는데요. 자신이 형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형호 군의 부모가 경찰에 신고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런 또 떠보는 행동도 한 거죠. 이때 바꿔줬어요? 이때요. 그렇지 않고 가정집에 무슨 형사가 있냐? 라고 둘러대면서 위기를 넘겼지만 범인의 치밀함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사리죠. 이런 경우면은 잠깐 기다리세요 하면서 바꿔줄 법도 한데. 그렇습니다. 어쨌든 차분하게 그래도 대응을 했네요. 그렇습니다. 또 전화 위치 추적이 가능한데요. 하지만 당시의 기술로는 금방 빠른 시간 내에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시간을 주지 않기 위해서 4분 넘기 전에 전화를 항상 끊었고요. 위치 추적되기 전에. 또 은행을 가면서도 CCTV가 없는 곳만 골라서 갔습니다. 게다가 그럼 지문이 있지 않겠느냐 생각되는데요. 은행 계좌를 개설할 때 이제 그 신청서를 작성하고 또 가족들에게 메모로 이제 지시를 했는데 그런 메모 종이나 아니면 은행 계좌 신청서에도 지문이 전혀 남지 않았습니다. 지문 하나 남기지 않았어요. 정말 치밀하게 행동을 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게다가 전문가들은요. 이 범인이 굉장히 차분하고 냉정한 성격일 것으로 이제 짐작을 하는데요. 감정이 거의 드러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조금 흥분한 경우는 있었지만 이때에도 존댓말을 꼬박꼬박 또 사용할 정도로 감정의 흔들림이 매우 적었다라고 지금 평가가 되고 있고요. 또 형호 군의 부모나 경찰은 당연히 안타까운 마음에 급한 마음에 좀 서둘렀어요. 그런데 반면 범인은요. 짧은 전화통화 후에 잠시 후에 다시 전화하겠다라면서 끊고 뜸을 들이면서 상황을 주도해 나갔습니다. 자, 범인의 목소리가 여러분 당시에 그 뉴스에서 참 많이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공개 수사였으니까요. 그리고 영화에도 이 실제 범인의 목소리가 삽입이 됐었기 때문에 아마 기억들 하실 텐데 어느 정도나 치밀하고 차분하게 했는가가 범인이 그 목소리에도 잘 드러납니다. 잠깐 좀 확인을 해볼 텐데요. 그 신체에서 가장 노화가 늦게 오는 곳이 성대랍니다.
목소리랍니다. 혹시 내 주변에 이런 목소리를 가진 사람은 없는지 다시 한번 주의 깊게 그 범인의 실제 목소리 확인하죠. 누구 데려오는 것도 괜찮은데요. 이번에 만약 한 번만 더 눈에 띄는 것도 끝장이지 마십시오. 악하게 만들지 마세요. 괜찮습니다. 저 지금 그렇게 한가한 사람 아닙니다. 관두죠, 그럼. 저도 손 떼고 싶습니다. 근데 자꾸 그렇게 저를 속이시면 어떡합니까? 저도 괴로우니까요. 보호할 수도 없어요. 애에 대한 애착이 없군요. 죽기를 바라죠. 도저히 이제 못하겠습니다. 내일은 제가 장담은 못해요. 저희도 더 이상 도움을 못하겠습니다. 애에 대한 애착이 없군요. 더 이상 저도 장담 못해요. 뭐 이런 얘기들. 네. 톤이 네. 일정해요. 그렇습니다. 하나도 흔들림이 없어요, 감정에. 네, 감정의 기복이 좀 드러나지 않고요. 일부러 노력을 한 것인지 원래 그런 성격인지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범인이 굉장히 치밀하고 이렇게 또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그런 냉정한 태도를 보였는데요. 그럼에도 검거할 기회는 여러 번 있었습니다. 하지만 경찰의 실수로 그런 기회들을 놓쳤고요. 바로 두 번째 이유, 경찰의 실수가 너무 많았습니다. 경찰의 실수,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네, 6월 이튿날이었는데요. 범인이 김포공항에서 2차례나 전화를 걸면서 2시간 이상 머물렀습니다. 경찰이 이 사실을 알아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공항에 연락을 해서 영상을 녹화해달라. 라고 즉 CCTV 녹화 요청을 하질 않았던 거죠. 지금 같으면 CCTV가 자동으로 다 녹화되는 거잖아요. 그것도 아주 촘촘히. 근데 그때는 몇 년이라고 그러죠? 91년? 91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그런 환경 또는 기술 수준과는 상당히 큰 차이가 있었던 것이죠. 그렇군요. 결국 범인의 얼굴을 확인할 아주 정말 좋은 기회를 놓쳤습니다. 그 다음 날에도 실수는 계속되는데요. 범인이 7천만 원 현금을 실은 차량을 번화가에 세워둬라. 라고 지시했고요. 7천만 원 차량 저기다가 세워놓고 가세요. 이렇게 주문했어요. 네, 형우 군의 아버지가 가짜 돈을 넣어서 경찰의 협조를 얻어서 승용차를 세워둡니다. 그리고 근처에 형우 군의 어머니가 숨어 있었는데요. 형우 군의 어머니가 한 남자를 목격합니다. 지하도에서 나오는 한 남자가요. 점퍼를 입은 20, 30대 남성이었는데요. 승용차를 둘러보더니 몸을 숨기고 차를 계속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이거를 형우 군의 어머니가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형사들에게 급히 전했습니다. 하지만 그 남성이 형사들이 있는 것을 눈치챌까 봐 우려했고 그렇게 우려했던 형사들이 머뭇거렸습니다. 그 머뭇거리는 사이에 그 남성이 도망갔죠. 이게 끝이 아닙니다. 며칠 뒤에요. 다시 이번에는 양화대교 육교 밑에 돈가방을 두고 가라. 라고 지시를 했고 이번에도 역시 현금 10만 원과 나머지는 이제 그 가짜 돈 대신 신문지 같은 것을 넣어서 돈처럼 꾸민 가방을 두고 잠복했습니다. 그런데 3시간이 지나도록 나타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형사 12명을 두고 집에 갔는데 잠시 후에 범인이 승용차를 타고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형사들이 잠복 중인데도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이 가짜 돈 뭉치가 든 가방을 가지고 갑니다. 아니 형사 12명이 남아 있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아니 근데 어떻게 12명을 다 따돌리고 그 가방을 가져갈 수가 있어요? 황당한 일이죠. 경찰이 이렇게 해명했습니다. 아니 이게 사람이 다니는 도로에서 서성대면 범인이 알아챈다. 그래서 잠복해느라고 범인이 접근한 걸 못 봤다라는 말을 했는데요. 이 가짜 돈 가져간 다음에 가짜 돈 뭉친 거를 범인이 확인했잖아요. 그다음에 전화를 걸어서 나를 희롱하냐 라면서 따졌고 그게 마지막 통화였습니다. 60여 차례 협박 전화가 아까 그 목소리가 오고 갔는데 이게 마지막이었습니다. 지금 나 희롱하는 겁니까? 가짜 돈 뭉치 갖다 놓고 이후로는 전화가 걸려오지 않고 범인은 못 잡은 겁니다. 지금까지도.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진짜 몇 번 있었네요, 보니까. 그렇습니다. 굉장히 좋은 기회가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다 살리지 못했던 것이고요. 세 번째 이유. 과학수사의 한계입니다. 과학수사의 한계. 아까 CCTV 얘기하셨잖아요. 네. 그 외에도요. 이제 그 목소리도 문제가 되는데요. 지문과 비슷하게 성문 분석이라는 게 있습니다. 목소리의 지문. 그렇습니다. 이 성문 분석을 해서 결과가 같다. 라면은 동일인이라고 판단할 수가 있는 것인데요. 이게 여기서 성문 분석했어요. 목소리가 남았으니까요. 그런데 전문가들의 의견은 좀 엇갈렸습니다. 혼선이 야기된 거죠. 이게 전화 목소리가 미세하게 다르다. 한 명이 아니라 2명이다. 라고 했던 전문가도 있었고요. 또 몽타주 속의 그런 얼굴형을 보니까 이 목소리와 다르다. 2명 이상이다라고 했던 의견도 있었습니다. 또 CCTV 아까 얘기 나왔죠. 지금처럼 여러 곳에 CCTV가 있었다고 한다면 찾기가 수월했을 겁니다. 하지만 당시 환경으로서는 그렇지 않아서 안타까운 거죠. 근데
그래도 그렇지 그렇게 오래 추적을 하고 뭐 대규모 인력이 동원됐는데 의심 가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던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있었습니다. 그쵸? 특히나 형호군의 친척 중에 목소리가 일치하는 것으로 결과가 나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친척 중에? 네. 얼마나 일치요? 99% 이게 성문은 일치한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성문으로 보면 99%가 그렇습니다. 일치. 그럼 그 사람 아니에요? 게다가 그 사람이 경제적으로도 상황이 좋지 않았고 또 여러 가지 의심되는 상황이 있었어요. 그런데 사건 당일에 다른 지역에 있었다는 게 증명되면서 알리바이가 나왔군요. 풀렸습니다. 용의점이 풀렸는데요. 하지만 공범이 있었으면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또 당시에 뭐 입장권, 주차권 등등을 보관했다가 이제 증거로 제출했는데 한 달 동안 그런 걸 보관한다? 그게 오히려 의심을 사는 상황인데 일단은 의심을 풀고 결국은 혐의점을 풀고 용의선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자, 저는 이제 이영호 군 그 시신이 한강 둔치에서 발견됐죠. 네. 네, 발견됐을 때 아이 뱃속에 보리밥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날 아이가 그 낮에 먹었나 친구 집에인가에서 먹은 밥이 그대로 있었던 거예요. 그럼 결국 그날 이미 아이를 죽였다는 얘기죠. 그 얘기 들으면서 더 가슴이 너무 아팠거든요. 근데 끝내 범인도 못 잡고 공소시효 끝나고 참 마무리를 하지만 굉장히 찜찜합니다. 손수호 탐정의 마지막 한마디. 법전에는 공소시효가 있지만 부모에게는 공소시효가 없다. 그러니까요. 공소시효는 끝났지만 그래도 잡아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렇습니다. 잡더라도 법적으로 처벌할 수는 없죠. 하지만 범인을 반드시 확인해야 됩니다. 형호군의 아버지가 여전히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범인을 만나면 도대체 왜 내 아들을 죽여야만 했는지 묻고 싶다. 피해자 가족들의 상처, 아픔 아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범인을 잡아서 사건의 전말을 밝혀야겠고요. 또 완전 범죄는 결코 존재하지 않음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3대 미제 사건의 하나로 꼽히는 이형호 군 유괴 사건. 아직도 범인 못 찾았습니다. 목소리만 남았습니다. 오늘 탐정 손수호에서 짚어봤습니다. 손 변호사님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CBS 라디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는 퇴근길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공소시효를 왜 만든 겁니까? 모든 범죄 공소시효 없애야 됩니다. 여진호님, 이훈주님, 또 뭐 정명희님 외에 많은 분들이 이런 문자 주고 계시고요. 권영철 선임 기자? 네. 예. 전화 얼른 끄세요. 아니, 심각한 얘기하고 있는데, 전화기가 사과하십시오. 예. 죄송합니다. 권영철 선임 기자가 막 지금 들어오면서 레인보우를 킨 것 같아요. 레인보우 얼른 끄세요. 예. 여러분의 문자 소개 중이었어요. 공범이 도대체 있었던 것 같다라는 문자도 꽤 많이 들어오는데 최상감님 외에 많은 분들이 범인이 한 명이 아니었던 것 같다. 혹시 경찰 내부와 어떤 연결이 있었던 건 아닌지도 그 당시에 수사해봤습니까? 0805님. 왜냐하면 너무 범인이 모든 걸 꿰뚫고 있었던 게 아무래도 이상하다라는 얘기를 최상감님도 주시고요. 예. 박명세 님도 비슷한 문자를 주고 계십니다. 그 목소리 성문 분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과학적으로 지금처럼 조금만 더 발전했어도 잡을 수 있었던 건 아닌가 이런 안타까움. 공소시효가 끝났다는 데 대해서 울분을 표하시는 분도 많이 계세요. 윤영보 님도 고맙습니다. 권영철 선임 기자. 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Y뉴스에서도 참 중요한 얘기를 가지고 오셨더라고요. 네. 지금 그 아이돌 그룹 샤이니의 종현군 사망을 했죠. 오늘 아마 장례식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장례식 소식을 전하자는 게 아니고 이번 사망과 관련해서 사회적인 문제가 있어서 그걸 좀 따져보고자 합니다. 종현군의 사망과 관련된 우리의 문제들 말하자면 두 가지의 큰 문제가 있는데요. 어떤 겁니까? 첫 번째는 강남경찰서에서 구체적인 사망의 방법을 암시하는 도구를 공개를 했습니다. 사건을 처음 공개를 하면서. 도구요? 무슨 도구 말씀하시는 거죠?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데 뭘 이용해서 했다 이렇게 했고. 자살의 방법을 소개했다는 거. 두 번째는 종현군의 유서를 일반에 공개했고 언론사들이 이를 대서특필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중에서도 유서를 일반에 공개한 데 대해서 전문가들이 심각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Y뉴스에서는 고 샤이니 종현 유서 공개 왜 문제가 되나 이렇게 주제를 정해봤습니다. 지금 두 가지 큰 부분을 지적해 주셨는데 우선 그중에 두 번째 것 유서 문제를 좀 들여다보죠.
사실은 유서의 전문이 지금 뭐 다 돌아다니고 있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구분은 좀 해야 될 것이 그 유서가 아침에 공개가 되고 나서 그러니까 이게 샤이니 종현이라는 그 유명인이 도대체 왜 사망했는가? 혹시 이거 뭐 어떤 범인이 따로 있는 범죄는 아닌가? 이런 걸 분석하기 위해서 유서를 분석할 필요는 있습니다. 네. 구절들에 대해서. 하지만 그것과 달리 전문을 다 공개하고 그것이 그냥 다 떠돌아다니는 것은 차원이 다르다는 얘기죠. 김현정 앵커도 유서 전문 읽어보셨죠? 저도 뭐 봤고요. 그날 저희가 방송하고 있는 중에 이게 속보가 떴어요. 많은 청취자들이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좀 상황 파악해 주십시오 하셔서 저도 이제 파악을 해서 한 두 구절 정도 이게 이제 우울증에 의한 것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전달을 했습니다. 아침에 속보로. 이게 주변의 젊은 기자들에게 물어봐도 그 전문을 읽고 나면은 스스로 우울해지더라는 얘기를 해요. 사실 샤이니 종현이라는 걸 잘 모르는 사람조차도 유서를 읽고 보면 우울한 기분이 든다는 거죠. 맞아요. 전문을 공개할 일은 아니라는 것이고 이 유서 전문이 이제 그 종현 군의 친한 친구이면서 역시 아이돌 그룹인 디어 클라우드의 보컬리스트인 나인이 자기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공개를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종현 씨가 그 친구한테 맡겨놓고 목숨을 끊는 거라서 이렇게 공개가 된 거죠. 그게 유서를 아마 사망하기 한 열흘 전에 이미 준 거예요. 열흘 전에. 그래서 뭐 자기 나름으로 가족들과 노력은 했다 그러는데 어쨌건 이 유서를 공개한 데 대해서는 유족과 상의 끝에 유언에 따라서 이제 올렸다고 얘기를 하긴 하지만은 전문가들이 이게 그럴 필요가 있는 건지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요. 지금 유서 공개가 뭐 현행 법률상 저촉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또 경찰이 공개한 것도 아니고요. 그렇지만 전문가들은 유서 공개가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럼 유서를 받고 그 나인이라는 가수가 일단은 가족들에게만 알렸다는 거예요? 본인이 밝힌 대로는 그렇고요. 경찰도 이를 확인하진 않았어요. 나인에게 준 유서와 사망 직전에 누나에게 보낸 유서가 동일하다는 것만 확인하고 말았다고 합니다. 이게 일단 공개 자체가 법률적인 저촉은 안 되지만은 중앙자살예방센터장을 지낸 박종익 국립춘천병원장은 유서는 일반인들에게 공개되어서는 안 된다. 개인적인 걸 왜 사회가 그걸 다 알아야 하느냐. 청소년들이 그걸 보고 배운다. 유서는 공개하면 안 된다. 그건 가족들에게만 남겨져야 한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 특별한 이유가 학습 효과 때문이라고 학습 효과. 어떤 의미의 학습 효과일까요? 뭐 그 자체가 이미 별로 안 좋은 영향이기 때문에 그렇게만 언급을 일종의 하겠습니다. 베르테르 효과 말씀하시는 거죠? 그걸 보면서 느끼는. 자살보도 권고 기준 2.0을 제정하는 데 앞장선 서강대 헬스 커뮤니케이션 그 유현재 교수는 전문가들은 종현의 죽음보다 유서 공개가 더 파급 효과가 클 수 있다고 우려한다. 유서의 개인의 우울이나 그런 게 너무 절절해서 자기 투영이나 이런 게 훨씬 더 쉽게 나타날 수 있는 문구들이 많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가 혹은 가족이 유서 전문을 공개한 것도 지금 문제라고 말씀하셨지만 그것보다도 이거를 대서특필하고 전문을 다 공개한 그 언론 보도도 좀 생각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사실 중앙자살예방센터가 이제 사망 사건 이후에 모니터링을 한 결과 종현의 사망 이후 자살의 방법과 도구를 구체적으로 보도하는 매체들이 너무 많습니다. 센터 관계자들은 신문이나 방송 등 전통적인 매체들은 보도를 많이 자제하고 있다. 종편과 인터넷 매체들이 구체적인 사망의 방법과 도구를 자세히 설명하거나 장례식장의 분위기를 중계방송하듯이 하고 있다. 이게 문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요. 뭐 구체적인 사례를 한 가지만 들겠는데 예를 들어서 2017년 1월부터 종현의 자살 사건 이전 일까지 갈탄 그리고 자살이라는 거로 검색된 기사가 한 건도 없었어요. 그런데 종현 사망 사건 이후에 사흘간에 100여 건 이상 검색이 되고 있습니다. 이건 좀 충격적이네요. 갈탄, 자살 이런 검색어가 전혀 입력되지 않았었는데 그 후로 확실히 늘어났다. 그리고 경찰이 너무 쉽게 사망의 도구와 방법을 언론에 공개했고 이를 언론 매체들이 너도 나도 공개한 데 이어서 종현의 유서까지 공개되면서 이렇게 확산되고 있는 그런 분위기고요. 심지어 일부 인터넷 매체들의 경우 종현군 사망 기사에 구체적인 방법까지 전하고 있는데 배너 광고가 많이 붙으면서 이게 중앙자살예방센터의 모니터링단이 기사를 다운로드 받을 때 컴퓨터가 다운될 정도로 광고가 많이 붙었다 그래요. 이거는 뭐냐 하면은 클릭을 유도하기 위해서 무리한 연예인 사망 기사를 이용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네요.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러네요. 선정적으로 흐르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신 건데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유명인이고 많은 사람들이 알 권리 측면에서 보도를 아예 금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아무리 자살을 했다고 해도. 그러니까 이게 언론 자유는 어떠한 이유에서라도
통제돼서는 안 되는 거죠. 예. 안 되긴 합니다만은 이건 생명에 관련된 문제지 않습니까? 언론 스스로 이거는 자제하고 조심해야 되는 문제인 것이죠. 사실 이 유서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도할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아까 김현정 앵커 얘기한 대로 예. 전문가들이 분석해서 이런 우려가 있으니까 조심해야 된다거나 아니 이런 파급 효과에 주의해야 된다거나 이런 용도로 일부러 인용하는 건 모르겠지만은 그렇죠. 일반 국민들에게 전문을 다 공개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어제 저희도 이제 인터뷰했습니다만 인터뷰의 방향, 그러니까 보도의 방향이 어떤 식으로 돼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저희는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그리고 내린 결론은 이 연예인들의 특히 아이돌, 어린 친구들의 이런 자살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 방법을 세우는 것, 대책을 세우자라는 쪽에 집중해서 그리고 이 우울에 대해서 어떻게 도움을 줄 것인가에 집중해서 방송을 하자 이렇게 방향을 잡고 갔는데 그렇지 않은 곳이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사실은 이게 이제 19일 KBS 메인 뉴스에서 종현 뉴스 공개 유서의 공개 리포트를 본 한누리 군이 예. 이런 글을 올렸어요. 종현 뉴스가 뉴스에까지 나올 필요가 있을까? 공개된 건 알지만 언론이 이를 되짚을 필요가 있나 싶다. 고인을 그냥 편히 보냈으면 한다. 이런 글이 올라왔고요. 예, 예. 전문가들 삼성 서울병원의 전홍진 교수는 이번 일을 계기로 연예인의 정신건강에 관해 다시 생각했으면 좋겠다. 그렇죠. 우리나라 K-팝이 성공했는데 그 아티스트들이 얼마나 고통을 받는지 얼마나 예, 잠도 못 자고. 바로 그 부분을 지적해야 되는 예, 거죠. 예. 다른 사람들 관심을 받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하는지 그런 데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 이런 부분들. 예. 미국에서는 영화 배우들이 힘든 배역을 맡을 때 예. 전문가의 상담을 받거나 도움을 받도록 한다 그러는데 우리는 그런 시스템이 없다는 거죠. 시스템. 이런 문제들. 그리고 사실 그 언론 매체들이 특히 종편들이 좀 릴레이식으로 막 하는 그런 부분들은 좀 주의해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자, 권현철 기자 네. 가시기 전에요. 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자녀가 힘들어한다는 문자가 저 어제부터 꽤 많이 지금 받고 있거든요. 이런 네. 경우에 부모가 어떻게 도움을 주는 게 좋겠는지 그 팁을 하나 주세요. 그 무조건 뭐 말린다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 부모가 일단은 얘기를 하도록 그 슬픔에 대해서 얘기하도록 들어줘야 되고 들어줘요. 또 분위기를 전환할 필요가 있다. 하루 종일 SNS를 보거나 뭐 영상을 보거나 예. 이런 걸 좀 자제시키고 예. 뭐 자녀들이랑 외식을 하거나 그러면서 좀 풀어줄 필요가 있다. 그래요. 그리고 안 되면은 전문가의 도움, 예. 뭐 전화를 해서 상담을 받거나 하는 게 중요하다. 너 왜 그러니 공부 안 하고 이렇게 혼낼 일이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네네. 이렇게 오늘 차근차근 짚어봤습니다. 권현철 선임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여러분께서는 지금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제 나흘 뒤면 크리스마스입니다. 그런데 진짜 크리스마스가 오긴 왔나 싶을 정도로 캐럴이 거리에서 거의 들리질 않습니다. 새로운 캐럴 음반이 나왔다는 소식도 드물죠. 그런데 국민그룹 G.O.D의 김태호 씨가 캐롤 음반을 발표했다고 해서 화제입니다. 오늘 화제 인터뷰에서 반가운 목소리 김태우 씨와 함께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좀 느껴보죠. 가수 김태우 씨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아, 김태우 씨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가수 김태우입니다. 야, 어떻게 지내셨어요 그동안? 캐롤 음반 만드느라고 바쁘게 지냈습니다. 네. 캐롤 음반을 김태우 씨가 냈다는 소식도 반갑지만 저는 그 음반을 네. 보니까 기존의 캐롤을 리메이크한 게 아니라 창작 캐롤이네요. 일단은 네 곡이 이제 창작곡이고요. 이제 많은 분들이 사실 크리스마스가 이렇게 헐리데이라고 노는 날. 예, 맞아요. 약간 이렇게 많이들 인지를 하고 계신데 사실은 이제 성탄절이잖아요. 그렇죠. 가사를 보면 주님, 하나님, 뭐 할렐루야 이런 얘기들이 되게 많이 나와요. 그래요. 그래서 이게 사실 진짜 캐롤인 거죠. 진짜 캐롤. 그러니까 성탄의 진짜 의미를 되새기는 캐롤집을 하나 좀 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해서 내신 거. 제가 이따 좀 들려드릴 건데. 게다가 이 수익금 일부는 좋은 일 하는데도 계획하고 계신다면서요. 네, 뭐 거의 그래요? 것 같아요. 거의 대부분은 어떤 일? 이제 수익금은 그냥 이제 기독교 발전에 쓰였으면 좋겠어서. 기부하는 걸로 해가지고 만들었습니다. 네. 정말 잘하셨네, 정말. 근데 진짜 생각해보면 말이죠. 크리스마스 하면 예전에는 한 12월 들어서면서부터 울려 퍼졌어요. 정말 축제답게. 김태우 씨는 네, 어린 시절에 어떤 캐롤 제일 많이 부르셨어요? 뭐 저는 사실 팝을 많이 들어가지고 팝을. 네, 보헤미의 라스트 크리스마스 굉장히 기억에 남고. 맞아요. 그다음에 뭐 머라이어 캐리의 All I Want for Christmas Is You 뭐 이런 거는.
아직도 너무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곡이고. 맞아요. 예. 맞아요. 저는 지금도 이제 어린 시절에 들었던 캐롤 떠올리면 몇 개가 떠올라요. 뭐 심영래 씨가 부른 달릴까 말까 이거 아시죠? 그럼요. 저희 세대죠. 알죠. 네. 김미화 씨 그 스리랑 부부가 부른 은맥이 주고 이런 네, 이런 캐롤. 가수 김태우 씨 캐롤 음반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니 김태우 씨는 크리스마스 하면 떠오르는 가장 행복한 기억? 어느 해의 크리스마스가 떠오르세요? 어렸을 때 역시 어렸을 때 이제 산타 할아버지를 믿을 때 지금은 제가 저희 아이들에게 산타 할아버지가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예. 정말 한 달 동안 무릎 꿇고 기도한 적이 있어요. 뭐라고? 제가 그 킹 라이온이라는 로봇가 있어요. 사자 5마리가 합체하는 로봇이에요. 킹 라이온, 예. 그거가 너무 갖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그게 좀 비쌌어요. 비싸게 생겼네요. 5마리가 합체하는 거면. 네, 그거를 너무 갖고 싶었는데 제가 12월 초부터 세상. 자기 전에 정말 기도를 하고 잔 거예요. 그 기억도 사실 행복한 기억이죠. 선물, 산타 할아버지의 선물. 물론 이제 행복했지만 크리스마스 날 새벽에 아버지가 그 선물을 갖다 놓는 걸 제가 깨다가 봤어요. 아유, 킹 라이온을. 부시럭거리셔. 부시럭. 얘가 그걸 깨가지고 그때 알았죠. 이게 아빠가 주는 거구나. 네. 지금 저 라디오를요, 아이하고 같이 듣고 계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은 살짝 볼륨을 줄이셔도 좋겠습니다. 아니면 요거는 산타 할아버지가 주신 거죠. 그러니까. 김태우 씨 이제는 새 아이 아빠시잖아요. 네네. 지유리, 소유리, 해유리, 이렇게. 네, 맞아요. 예. 그 세 남매의 산타 할아버지는 당연히 선물 준비를 마치셨겠죠? 저는 이 크리스마스 트리에 양말에다가 이제 준비를 해놨죠, 저는. 산타 할아버지가. 산타 할아버지가. 큰일 나요. 전화를 드렸어요. 잘하셨어요. 김태우 씨 덕분에 캐롤 얘기하다가 성탄절의 추억 얘기까지 잠깐이라도 할 수 있어서 참 흐뭇한 시간이었는데, 내년이면은 G.O.D 데뷔 20주년이잖아요, 김태우 씨. 그러니까요, 벌써 그렇게 됐네요. 네. 놀라워요. G.O.D가 20년? 이야, 이거 믿기지가 않을 정도로. 진짜 오래됐네요. 진짜 본인들 만나면 무슨 얘기 하세요? 우리가 이제 20년 된 가수야. 이런 얘기들 좀 나누세요. 이 똑같은 얘기를 해요. 진짜 20년이 흘렀고, 준이 형이 50살이 되고, 제가 이제 어느덧 40살을 코앞에 두고 있고, 그러니까. 이제 격세지감을 좀 느끼면서 얘기를 하죠. 참, 이 멤버들이, 또 팬들이 예전에 그 예쁜 마음 그대로 가지고 20년을 지낸다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닌데, 그래서인지 G.O.D에서는 G.O.D 멤버들은 항상 역대급 20주년 만들겠다 이런 말을 했었잖아요. 이게 참 사람이 말 조심을 해야 되는 게 이게 지금 기대감이 너무 부풀어서 팬들 사이에서. 맞아요. 네, 정말 좀 기억에 남고 그리고 오래 추억할 수 있는 그런 순간을 좀 만들어야죠. 그래요. 네. 이 소식 자체가 우리 G.O.D 팬들한테는 굉장한 선물일 것 같고, 아무쪼록 김태우 씨, 이 새 캐롤 음반 가운데 한 곡만 딱 추천하신다면 어떤 곡을 좀 들려드리고 싶으세요? 사실은 제가 한 곡만 불렀어요. 크리스마스 러브, 요거. 네, 크리스마스 러브 이제 타이틀곡이고 제가 불렀고, 나머지 곡들 또 친구들이 주위에 친구들이 또 도와준 음원인데 그래도 제가 부른 거를 그래야죠. 네, 들어야죠. 그리고 그냥 그랬으면 좋겠어요. 연말이나 크리스마스가 되면 되게 막 가슴 뭉클해지는 그런 게 있었는데 좀 나눴으면 좋겠어요. 나누다 보면 이게 바이러스처럼 엄청나게 퍼지잖아요. 사랑이라는 게. 그렇죠. 사랑이 좀 넘쳐나는 연말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웃과 따뜻한 성탄절 됐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그 곡의 제목이 크리스마스 러브. 김태우 씨의 새 캐롤 음악입니다. 이 곡 들으면서 인사 나눌게요, 김태우 씨. 네.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고맙습니다. 네. 김태우 씨의 새 캐롤 음악 크리스마스 러브 들으면서 인사 나누죠. 김태우 씨와도 따뜻한 사랑에 대한 얘기 나눴는데, 청취자 김용남 님이 우울증의 원인도 대부분은 사랑이 부족해서 벌어지는 것 아닐까요? 하셨어요. 누군가에게 사랑을 전하는 그런 날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내일 아침 7시 반에 돌아오죠. 고맙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 김성환의 행간 시사평론가 김성환 씨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아유, 전화 음질이 안 좋아가지고 지금 국민의당 상태 같아요. 전화 음질이. 뭔가 대화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자꾸 막 전파가 방해가 되고. 예, 그러게 말입니다. 대화 이어가기가 힘든, 소통이 안 되는 지금 당 상황. 어제 우리가 송기석 의원, 안철수 대표 측 인터뷰는 했지 않습니까? 네네. 하고 나서 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미 결정한 것 같다 그랬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어제 기자회견을 11시 15분에 했거든요. 예. 11시도 아니고 11시 15분에 했습니다. 예, 예. 왜냐하면 미리 예정되어 있던 기자회견이 아니었기 때문에 다른 기자회견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시간을 배정받는 것 때문에 11시 15분에 기자회견을 했거든요. 그런 거 저희가 송기석 의원한테 어제 전화했어요. 아니 7시 반에 인터뷰하시면서 그 뒤에 안철수 대표 기자회견 얘기를 안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모른 척 하셨습니까? 라고 제가 얘기를 했더니 네. 정말 몰랐대요. 송기석 의원도. 네, 맞습니다. 대표 비서실장도 몰랐대요. 그러니까 오후 2시에 의원총회가 예정이 돼 있었기 때문에 예. 그때 호남계 의원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이 뭐 전당원 투표든 아니면은 통합 문제든 이걸 예. 반기를 들 것 같으니까 미리 안철수 대표가 선수를 치고 나온 거죠. 아주 기습적으로 결정이 됐던 네, 것만은 맞습니다. 분명합니다. 예. 국민의당 상황. 행간 가죠. 네. 행간 뭐가 좋으셨어요? 어제 검찰이 공공기관 인사 채용비리 수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네. 지난 7월부터 전국 검찰청에서 금감원 등 공공기관 6곳의 채용비리를 집중 수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총 30명을 기소를 했는데요. 네. 이 공공기관 채용비리 수사 결과 발표, 이 뉴스의 행간을 좀 살펴볼까 합니다. 공공기관 채용비리, 이거 뉴스 꼼꼼히 보신 분들은 깜짝 놀라셨을 거예요. 정말 별의별 수법이 다 있구나. 상상 그 이상이었습니다.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힌다. 예, 한마디로 비리백화점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뭐 강원랜드 사례는 뭐 너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굳이 설명 안 드려도 아실 것 같고요. 그러시죠. 금융감독기관인 금감원에서도 채용비리가 있었습니다. 이 신입사원 공채 때 은행장의 청탁을 받은 지원자를 채용하려고 채용 예정 인원을 늘리기도 하고 면접 점수도 조작하고 뭐 이런 일들이 있었고요. 저희 인터뷰했잖아요. 했었죠. 이 피해자하고. 그때 세평이라고 하는 희한한 뭔가 기준이 채용 기준을 넣어가지고 세간의 평가. 신입사원 입사인데. 그리고 한국서부발전은 사장 공채 때 내정자 합격을 시키려고 면접 점수를 조작하는 일도 있었고요. 대한석탄공사와 가스안전공사는 여성 지원자만 차별을 시켰습니다. 이 청년 인턴이나 사원 채용할 때 여성 지원자에게 낮은 점수를 줘서 일부러 탈락을 시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래요. 한국국제대학교에서는 조교수를 임명할 때 4천만 원을 준 지원자를 추가로 또 합격시키는 일도 있었습니다. 아직도 이런 일이 있다니 기막힙니다. 자, 검찰의 공공기관 채용비리 수사 결과 발표, 이 뉴스의 행간 들어가 보죠. 첫 번째 행간은 신의 직장도 3가지면 합격이었다입니다. 신의 직장이라는 공공기관도 3가지면 합격. 3가지가 뭡니까? 백, 연줄, 돈. 아우 식상해요. 너무 식상하죠.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아직도 이렇습니까? 그 식상한 게 아직도 이렇게 잘 먹히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강원랜드 보십시오. 이 강원도 지역에서 방귀 낀다는 인사들이 다 청탁 넣었잖아요. 그렇더라고요. 그중에서 가장 청탁 많이 넣고 가장 많은 합격자를 배출한 곳이 바로 가장 센 백을 갖고 있는 국회의원이었습니다. 또 연줄만 있으면 무사 통과했는데요. 금감원 채용 때 한국수출입은행 부행장 아들이 특혜 채용이 됐는데 청탁을 넣은 사람이 누구냐? NH농협금융지주 회장이었습니다. 그럼 이 부행장 청탁을 통해서 자기 아들을 취업시킨 사람, 이 부행장은 가만히 있었을까요? 서로 상부상조했겠죠. 그들만의 촘촘한 인맥이 계속 작동했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요. 마지막은 돈인데요. 뭐 굳이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아실 것 같아요. 흔히 사립학교 법인에서 돈 받고 교수나 교사 채용하는 걸 나무 심는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나무 심고 들어갔다? 네네. 나 학교에 나무 심었다? 네. 한국국제대학교 외에도 특수학교인 경북영광학교에서도 비리가 드러났는데요. 이 교장이 신입교사 채용할 때 5명으로부터 무려 1억 3천만 원을 받은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그런가 하면 여성이어서 불이익을 받고 있다. 이게 오히려 저는 더 충격이었는데요. 뭐 육아로 업무 단절이 발생한다는 게 이유였는데 이 출산율 저하 때문에 이렇게 심각한데 모범을 보여야 할 공공기관이 오히려 퇴행적인 모습을 보인 겁니다. 백,
연줄 돈이면 다 되더라. 공공기관의 채용비리. 두 번째 행간 뭡니까? 두 번째 행간은 깃털만 폴폴 날렸다입니다. 깃털 얘기 나오면 몸통 깃털 이 얘기예요? 네. 오리 잡았는데 나중에 다 잡고 보니까 몸통은 어디로 가고 깃털만 막 뽑혀 있어요. 지금 강원랜드에 대한 검찰 수사가 딱 그런 격입니다. 네. 아니 의원총회에서 한 달 전에 끝장 토론이라는 데서도 그렇게 했거든요. 예. 선분지 의원들이 반대하기 때문에 그러면 통합은 아니고 정책연대. 예, 말이 자꾸 왔다 갔다 바뀐다. 믿을 수가 없다. 그래서 이런 그 신뢰 상실. 그래서 당 대표로서의 리더십이 이제 지도력이 이제 추락한 것이죠. 그래서 사실상 어제부로 식물 대표가 됐고 압도적으로 정치적 불신임을 당한 상태라고 봅니다. 예. 전당원 투표는 받아들일 수 없다. 전당원 투표 보이콧 운동까지 하겠다와 더불어서 어제 의총에서 나온 결의안을 보니까 안철수 대표는 뭐 찬반 투표 후에 내 대표직 걸겠다가 아니라 지금 당장 그만둬라 이 얘기도 하셨더라고요. 아니 의원들 앞에 나설 자신도 없는 당대표가 됐잖아요. 왜 의총에 못 나오겠습니까? 본인이 캥기기 때문이에요. 왜 캥길까요? 캥겨서 거짓말 때문입니다. 거짓말한 게. 당하지 못하거든요. 의원들한테 설득하려면 내가 이렇게 말했고 이렇게 행동했지 않냐라고 말하는데 끊임없이 말을 바꾸고 끊임없이 거짓말을 해왔기 때문에 앞에 설 자신이 없는 거예요. 지금 당장. 그래서 전에 지난번 끝장 토론 때도 거짓말에 대해서 사과하십시오. 그리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십시오 했는데 또 다른 거짓말로 피해 나갔습니다. 근데 이제 정 의원님 지금 이 두 측이 이렇게 계속 갈 수는 없는 상황 같아요. 어떻게든 정리가 돼야 하는 상황인데 서로 당신들이 나가십시오. 아니다. 당신들이 나가십시오. 지금 이러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찬반 투표 당원들의 뜻을 물어서 어느 쪽이든 정리를 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얘기들도 나오는데요. 종점이 많이 보입니다. 결국은 이제 전당대회 시점이 될 겁니다. 그런데요, 박주선 부의장이 정확하게 정리했습니다. DJ 대통령이 전에 정계 복귀를 한 뒤에 이기택 대표가 있는 민주당에 이제 상임고문으로 들어오셨어요. 네, 결국은 그 안에서 전당대회를 통해서 당권 경쟁을 포기하고 지지자들을 데리고 나가서 새정치국회를 창당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뿌리가 다른 바른당도 자유한국당 일부와 같이 하고 싶으면 그래서 보수 야당을 하고 싶으면 나가서 해라. 다수의 의원들의 생각은 그것입니다. 그런데 나가서 해라 하고 싶으면 호남 의원들이 나가라 이제 이렇게 어제 안철수 대표는 여기 이 뜻에 안 맞으시는 분들이 좀 거치 정리하십시오. 그러니까 정동영, 박지원, 천정배 이런 분들 나가십시오라는 말을 사실상 한 거거든요. 거치는 이제 본인이 정하면 사실 그것이 깨끗하게 정리되는 거죠. 본인이 나가서 하면 된단 말이죠. 그런데 사실은 합당을 위해서는 정당법과 선관위의 그 합당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전당대회를 치를 수밖에 없는데 정당사에서요. 사전 동의 없이 사전에 합의 없이 일방통행으로 전당대회를 한 경우가 거의 없고 일방통행 전당대회는 항상 우리 정치사에 8에 한 5점을 남겼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동영 의원님 지금 전화가요. 지금 인터뷰를 하는 중에 너무 음질이 안 좋아져서 지금 청취자들이 듣기가 조금 불편하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짧게 이제 정리를 해야 될 텐데 뜻은 어떤 건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거취 정리하라고 했지만 우리가 나갈 이유는 전혀 없다는 말씀 지금 하신 거고 원하면 나가서 지키려고 하는 겁니다. 지키려고 정말 안 대표가 원하면 나가서 통합해라 지금 그 말씀도 하셨어요. 그렇죠. 짧게 30초만 이 질문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손학규 상임고문이 옵니다. 손학규 상임고문이 통합 쪽에 힘을 실어줄 거란 얘기가 들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손학규 고문은 늘 개헌이 자신의 정치적 마지막 소명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공화국을 열자고 했습니다. 지금 통합 분란, 합당 분란을 일으킬 때가 아니라 엄동설한 춥고 아프고 고통스러운 국민의 삶을 집중할 때가 안철수 대표가 해야 할 일이고 합당 분란을 가지고 할 일이 아니라 헌법 질서 개혁이라는 큰 가치에 유승민 대표 개헌 연대를 하는 것이 할 일이지. 또 손학규 고문이 귀국하면 같이 개헌에 힘을 실어달라 해야 흔쾌히 동참하지 않겠습니까? 흔히 당내에서는 이런 얘기가 있어요. 안철수 대표에게 다른 정치인은 도구가 아니면 적이다. 도구가 아니면 적이다. 손 대표가 안 대표의 도구가 될 일이 만무하다고 생각합니다. 그쪽에 힘 실어줄 리 없다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정치는 동지화하는 건데요. 예. 안철수 대표에게 과연 동지는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묻고 싶네요. 정동영 의원님 손학규 상임고문하고 혹시 만날 계획 있으세요? 그러면 접촉하시겠습니까? 늘 연락도 하고 만났었죠. 아, 의사 확인하셨어요? 그럼 통합 쪽 아니라는 의사? 늘 그분은 통합을 주장하는 분입니다. 그러나 이런 식의 통합은 정체성과 뿌리가 다른 그런 통합에 저는 찬성한다고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쪽에 계시다 이쪽으로 오신 분이잖아요. 말하자면. 그렇죠. 근데 다시 또 이 보수 야당을 건설하겠다고 나간다? 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국민의당 정동영 의원 통합 반대파 쪽을 이끌고 있죠. 정동영 의원 만났습니다. 김현정의 뉴스 쇼. 서울 목동에서 경기 김포까지 평소 차로 30분이던 거리가 4시간이 걸렸답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젯밤 퇴근길 얘긴데요. 전국 곳곳이 눈 때문에 교통지옥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도 좀 서두르셔야겠습니다. 밤사이에 눈이 더 온 곳도 있고요. 또 어제 내린 눈이 얼어붙으면서 지금 빙판을 이룬 곳이 꽤 많습니다. 보행자분들도 미끄러지지 않게 조심조심 움직이셔야겠습니다. 그런데요, 빙판이야 해 뜨고 기온 오르면 녹는다지만 좀처럼 녹을 기미가 보이지 않는 곳, 바로 국민의당입니다. 안철수 대표가 대표직을 걸고 통합 찬반을 묻는 전당원 투표를 하자 이렇게 승부수를 던졌는데 반대파 의원들의 반응은 싸늘합니다. 오늘 바른정당에서도 통합을 논의하기 위한 의원총회를 연다고 하죠. 과연 꽁꽁 얼어붙은 빙판길을 녹여내고 새정치로 가는 길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김현정의 뉴스쇼 출발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가 주목한 오늘의 포인트 김정훈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김 기자. 네. 첫 번째 포인트 뭐부터 볼까요? 네, 미국 31년 만에 최대 감세입니다. 미국의 세제 개편안 오늘 의회까지 통과를 한 거죠? 네. 최대 규모 법인세 감세가 그 핵심 내용인데요. 현행 최고 35%인 법인세율이 21%로 낮아지게 됩니다. 이게 얼마 만에 이렇게 감세 조치예요? 이게 31년 만이라고 하네요. 31년 만에 가장 큰 규모의 감세 조치이고, 근데 그 감세 효과가 향후 10년간 우리 돈으로 치면은 1,630조 규모 이렇게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혜택은 기업과 부유층에게 돌아가게 되겠죠. 그렇죠. 그런 가운데 가장 큰 승자는 부동산 재벌인 트럼프 대통령 본인이다,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네요. 특히 오바마 케어 정책을 폐기하려다가 실패했던 트럼프 대통령은 민주당의 반대 속에서도 법인세 감세안을 상원, 하원에서 모두 통과시키면서 입법 승리도 이루게 됐습니다. 우리의 흐름하고는 좀 반대 흐름인 건데 우리 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줄 걸로 보세요? 그러니까 대기업들이 적용받는 법인세율을 보면요, 이제 미국이 21%가 되는 거고 우리나라가 25%거든요. 역전되는 거예요. 내년부터 법인세가 역전되는 거죠. 기업의 유치가 어려워지는 것은 물론이고 해외 이탈까지 우려되는 상황이긴 하거든요. 그래요. 또 미국의 법인세 감세는 아무래도 세계적인 감세 경쟁도 가속화시킬 것으로 보이는데요. 우리 기업과 당국의 대응이 주목됩니다. 감세 정책에 이제 미국이 방아쇠를 당긴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우리 경제, 다른 나라 경제에서도 이 부분이 논란이 되겠네요. 네. 다음 포인트 보죠. 네, 폭발 직전의 국민의당입니다. 안철수 대표가 그렇게 바로 승부수를 던질지 몰랐어요. 어제 송기석 의원하고 인터뷰를 할 때만 해도 그 정도까지는 못 느꼈는데 지금 상황이 어떻게 돌아갑니까? 네, 어제 안철수 대표의 제안대로 오늘 결국 국민의당이 당무위원회를 열고 전당원 투표 실시 여부를 결정하거든요. 당무위원회에서만 결정하면 되는 사안이라면서요. 그렇습니다. 당무위원회가 70명 정도로 구성이 되는데 과반 출석, 과반 찬성을 통과가 되면요, 온라인 또 ARS 투표를 거쳐서 올해 안에 바른정당과의 통합 여부가 최종 결정이 됩니다.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호남 중진 의원을 중심으로는 결사 반대 기류가 강하거든요. 당무위 통과를 아직 자신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여기에 오늘 손학규 고문이 미국에서 귀국을 하는데
통합파, 반대파 모두 손고문이 자신들의 주장에 힘을 실어줄 것으로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예, 손고문의 입장에 관심이 모아지는 가운데 바른정당 역시 오늘 의원총회에서 통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결국 오늘 야권발 정계 개편 오늘 변곡점을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전당원이 찬반 통합 투표를 한다고 해서 바로 통합 이렇게 되는 건 아니잖아요. 전당대회는 반드시 거쳐야 되는 거잖아요. 오프라인 전당대회. 근데 오프라인 전당대회는 또 이상돈 의원이 의장이기도 하고 해서 전당원 투표를 한다고 해서 바로 통합 이건 아닙니다만 어쨌든 여기에서 압도적으로 찬성표가 나오면 힘이 실릴 수밖에 없는 건 사실이기 때문에 그래서 전당원 투표를 지금 반대파에서는 결사적으로 막으려고 하는 거죠. 정동영 의원이 인터뷰가 지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잠시 후에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짧게 한 포인트 더 볼 수 있을까요? 3년 전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땅콩 회항 사건 기억하시죠? 예. 사건의 장본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한 최종 판단이 오늘 나옵니다. 대법원 나옵니까? 네. 대법원 전원 합의체 결정이 예정된 건데요. 앞서 조 전 부사장은 지난 2015년 1월에 미국에서 출발하려던 여객기인 안에서 사무장 그리고 승무원을 폭행하고 항로를 변경하게 했다. 이런 혐의로 구속 기소됐죠. 그렇죠. 1심은 1년의 실형을 선고했는데 2심은 집행유예로 석방을 시켰거든요. 오늘 대법원이 조 전 부사장에게 어떤 책임을 지울지 한번 지켜보시죠. 여기까지 오늘의 포인트. 김정은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바른정당과의 통합에 대한 전 당원의 의견을 묻고자 합니다. 당대표에 대한 제 신임을 묻겠습니다. 어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전당원 투표를 실시하겠다고 선언하면서 당이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이런 비겁한 경우가 어디가 있어 이거. 끌고라도 와야지. 아니 끌고라도 오라뇨.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안철수 대표 끌고라도 와야지라고 유성엽 의원이 얘기를 하니까 권은희 의원이 끌고라도 와야지라니요.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이게 지금 의원총회 분위기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아주 어제 험악했습니다. 왜 그러냐.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이 의원총회 직전에 승부수를 던졌기 때문이죠. 나 대표직 걸겠다. 대표직을 걸고 전당원의 의사를 묻는 투표를 하자. 이렇게 기자회견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통합에 반대하고 있는 의원들에 대해선 거취를 밝혀라. 이렇게 사실상의 결별 선언도 했죠. 직후에 의원총회가 열린 겁니다. 안 대표는 오지 않았고 그야말로 아수라장 의원총회가 이루어졌습니다. 안철수 대표로부터 거취를 밝히라고 지목받은 의원 중에 한 분이 될 것 같습니다. 국민의당 정동영 의원 연결을 해보죠. 정동영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예. 어제 안 대표 기자회견 여는 건 아셨어요? 알기는? 까맣게 몰랐습니다. 이런 걸 기습이라고 하는 건가요? 전혀 모르셨어요. 그럼 좀 많이 놀라셨겠네요, 의원들이. 그러니까 직후에 의원총회를 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직후가 아니라요. 의원총회 직전에 기습적으로 기자회견을 한 거죠. 의원총회가 직후가 아니라 기자회견이 직전이 되는 겁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의원총회는 그 전날 예고가 된 거죠. 오전 10시에 오라고 그래서는 지역에 있다가 그 전날 그제 저녁에 올라갔는데 갑자기 10시가 또 오후 2시로 바뀌었어요. 그것도 석연치 않습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그렇게 바꾼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하시고. 안 대표가 어제 제안한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전 당원에게 통합 찬반 뜻을 물어보자. 그 뜻을 가지고 통합을 할지 말지 결정하자는 건데 통합에 반대하는 의원들 이거 못 받는 걸로 결론 완전히 내신 거예요? 그렇죠. 완전히? 왜 안 됩니까? 그래서 전 당원 투표 보이콧 운동을 펼치기로 했습니다. 왜 안 되냐는 그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요. 유신 독재 시절에 독재자 박정희가 유신헌법 찬반을 묻는 국민 투표를 발표하면서 자신의 대통령직을 걸었습니다. 국민 투표에서 반대가 많으면 대통령직에서 사임하겠다. 이렇게 해서 결국은 유신 독재의 정당화 수단으로 삼았는데요. 이 전당원 투표는 저는 당원 주권론자입니다. 그런데 이 전당원 투표에서 이 본질을 묻는 게 아니거든요. 말하자면 뿌리가 다른 바른정당 더 나아가서 자유한국당 일부와 합치겠다는 보수 야합을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고 묻는 게 아니고 통합이냐 아니냐, 통합 반대입니까, 통합 찬성입니까? 통합은 긍정적인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그냥 물으면 통합이 많죠, 당연히. 많게 나올 수가 있다. 이것을 또 다른 동원 수단으로
그래서 이건 역시 안철수 정치의 불통 정치의 또 다른 모습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정당 정치라는 게 의회 정치고 의회 정치는 의원들의 의사를 존중하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예. 한국 정당사에서요. 수많은 정당들의 이합 집산이 있었지만 소속 의원들의 의사를 깡그리 무시한 채 밀어붙인 그런 일방 합당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소속 의원들의 의견을 깡그리 무시한 채. 그렇죠. 근데 지금 정 의원님 지금 헌법기관이잖아요. 예, 지금 말씀하시면서 박정희 정권의 유신 찬반 투표를 예로 드셨어요? 예. 예, 그럼 지금 안철수 대표가 하는 이 행동들이 마치 박정희 전 대통령을 연상케 한다. 이 정도까지 보시는 거예요? 그 독재를 연상케 한다? 골목 독재죠. 그러니까 이 당이 내 당이다, 안철수 당이다라는 예. 것이 있고 본인은 지금 지난 넉 달 동안 한 일이 오로지 합당하겠다고 하는 분란과 분열밖에 없었어요. 이 소중한 시간 동안에 안 대표가 한 일. 그래서 어제 의총에서 그동안 심지어 이런 얘기도 했어요. 안철수 대표의 리더십 가운데 치명적인 것은 말을 믿을 수가 없다. 말을 믿을 수가 없다? 그 앞에서는 통합은 없다. 통합은 안 한다. 통합은 접었다. 예. 그리고 뒤에 가서 딴짓하고 5분 단위로 말이 바뀐다. 5분 아니 통합을 할 생각이 없다는 얘기를 최근에 언제 들으셨어요? 안 대표가 그 말하는 걸. 제 앞에서도요. 또 제 눈을 보면서 예. 통합은 아니고요. 선거 연대라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해서 둘이 만났을 때입니다. 언제쯤 둘이 만나서 그런 말씀을 눈을 보면서 하셨습니까? 정확한 날짜는 기억 안 대략 한두 달쯤 되지요. 한두 달만. 그리고 저뿐만이 아니라 예. 많은 분들에게 만나서는 정작 통합은 없다. 통합은 안 한다. 선거 이 권성동, 한성규, 김기선 의원을 비롯한 전현직 의원 7명이 간접적으로 연루됐다. 이런 언론 보도로 통해서 이런 사실이 다 드러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검찰은 염동열 의원만 27일 소환 조사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다른 계획은 없답니까? 네. 그러니까 다른 의원들은 소환 조사 자체도 안 하겠다 이렇게 밝힌 건데요. 어허. 염 의원 보좌관이 29명을 추가로 합격시키도록 강요했다. 이런 혐의가 지금 무겁다는 게 검찰의 설명인데요. 예. 권성동 의원은 11명의 지원자가 합격하도록 간접적으로 관여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21명은 안 되고 11명은 됩니까? 그러니까요. 지금 이게 무슨 기준입니까? 글쎄요. 그러니까 대표로 제일 많이 청탁한 한 사람만 데려다가 소환 조사하고 끝내겠다는 거. 뭐 그런 그러지 않아도 건가요? 검찰 수사 부실 논란 끝에 작년 9월에 재수사 들어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또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 몸통은 없고 깃털만 날렸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이해가 안 가네요. 마지막 행간이요. 마지막 세 번째 행간은 털끝 하나 못 건드린 곳도 있다입니다. 몸통, 깃털도 아니고 털끝도 못 건드렸다? 네. 어디요? 민간기업 채용 비리입니다. 아하. 공공기관은 그나마 감사원 감사도 있고 검찰 수사까지 봤는데 민간기업에서는 채용 비리 없었을까요? 더 많으면 많았지 적지는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아마 예. 다 직감적으로 체감적으로 느끼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민간기업 채용 비리도 철저히 조사라 이렇게 지시를 했는데 예. 내부 고발이 없는 한 이것도 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 사회가 점점 빈부격차가 커지는데 거의 유일하게 남은 게 신분 상승의 사다리가 취업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것조차도 돈, 백, 연줄이 잡아야 한다. 대한민국에 이렇게 가다간 정말 희망이 없을 것 같습니다. 무슨 신분 상승까지 바라지 않고 그야말로 그냥 피땀 눈물 흘려가면서 취직하려고 하는 그 애끓는 젊은이들의 모습을 바라볼 때 어떻게 이런 비리들을 맞습니다. 이렇게 용납할 수 있는가 싶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청취자 김주환님, 아직도 여전히 변함없이 꾸준히 누가 뭐래도 백, 연줄 돈입니까? 하셨는데요. 문자 읽으면서 힘 빠지네요. 입으로 갑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2부 출발합니다. 과연 북한 대표팀이 평창올림픽에 올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근에 강원도 남북교류팀이요, 중국에 가서 북한 체육계 인사들을 조용히 만났답니다. 이 비공개로 갔던 건데 저희 취재진이 이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취재를 해보니까 여러 가지 이야기가 오갔다고 하는군요. 오늘 새벽에 그 팀이 도착했습니다. 조금 전에 귀국한 그 강원도 대표팀 잠시 후에 직접 연결을 해보죠.
오늘의 코너죠. 탐정 손수호에서는 지금 전국의 고준이양 실종 사건으로 마음이 무거운데요. 영화 그놈 목소리의 모티브가 됐던 실제 사건. 9살 이형호 군 납치 사건을 짚어보겠습니다. 26년째 미제 사건입니다. 탐정의 시선으로 더듬어 보죠. 오늘 화제 인터뷰에서는 반가운 목소리 G.O.D 김태우 씨를 만나보려고 합니다. 크리스마스가 그러고 보니까 이제 한 이틀 남았나요? 나흘 남았나요? 예. 캐롤 앨범을 들고 김태우 씨가 찾아왔네요. 만나보죠. 50원에 담은 100원의 장문 유료 문자 샵 1212 가톡 레인보우까지 열어놓고 출발합니다. 어느덧 평창 동계올림픽이 5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북한도 올림픽에 참가하면 참 의미 있겠다, 좋겠다. 우리가 전부터 말은 했습니다만 근래의 한반도 상황을 볼 때 북한의 참가라는 건 거의 불가능한 얘기였죠. 그런데요, 요사이 묘한 변화가 감지됩니다. 우선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의 시진핑 주석과 만났을 때 북한 참여를 위해 노력하자 서로 약속을 했고요. 그제 미국 M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문 대통령은 한미 군사훈련을 올림픽 끝날 때까지 중단하자고 미국에 제안하겠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또 북한의 올림픽 참가를 기다리고 있다. 이런 얘기도 덧붙였죠. 자, 그리고요. 지난 월요일에 강원도 남북교류팀이 중국에 가서 북한의 체육계 인사들과 접촉을 가졌다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워낙 조용히 떠났기 때문에 아는 사람이 많지가 않은데요. 저희가 취재를 해봤더니 조금 전에 귀국을 했다고 그럽니다. 예. 북측 인사를 접촉하고 막 돌아온 분, 양기대 광명시장 직접 연결을 해보죠. 양 시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양기대입니다. 예, 중국에서 막 돌아오셨다고요? 네, 새벽 5시경에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해서 예. 중국 kunming에서 기분 좋은 여운을 안고 시청에 복귀했습니다. 기분 좋게 몇 박 며칠로 다녀오셨습니까? 네, 3박 4일 다녀왔습니다. 3박 4일. 그 우리 측은 누구 가신 거예요? 공식적으로 최문순 강원도 도지사님하고 최문순 지사, 저하고 예. 또 김규선 연천 군수님이 같이 갔습니다. 광명시장님은